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토요일 오후에 강의 들으러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작은 아씨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작은 아씨들이라는 소설 너무 유명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아마 문고판에서부터 많이 접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영화도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영화로 만들어진 버전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작은 아씨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 재밌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당신의 작은 이야기들이 지닌 특별한 힘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작가는 루이자 메이 올컷, 원작자이죠. 원작 소설의 작가인데요. 1832년에 태어나서 1888년에 사망한 작가입니다. 요렇게 생기셨어요. 루이자 메이 올컷이. 루이자 메이 올컷은 1832년에 펜실베이니아주의 저먼타운에서 출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매사추세츠주 콩코드로 이주를 하는데요. 보스턴에 살다가 콩코드로 이주를 합니다. 여기에서 아버지가 초월주의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초월주의라는 것은 사실 이제 독일의 관념론에서 나온 어떤 철학이라고 하는데요. 초월주의자는 진리를 알려고 할때 어떤 다른 것들보다 이성이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보다 직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초월주의라는 것이 느끼는 것처럼 현실의 어떤 문제들보다는 굉장히 낭만적이고 감각적인 것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사실 이 초월주의는 19세기에 이 매사추세츠주 콩코드 요 근처에 이제 일군의 집단들이 특별하게 모여서 이룬 공동체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인 루이자 메이 올컷의 아버지가 에이머스 브론슨 올컷인데요. 이분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나 이런 이제 트랜스센델리즘 이 작가들하고 혹은 철학자들하고 같이 이루었던 어떤 공동체 혹은 뭐 철학 집단 이런 것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랄프 월도 앤더슨이라는 시인 이런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했는데요. 프루트랜드라는 곳은 이 초월주의자인 아버지가 올컷의 아버지가 공동체를 이루려고요.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주를 했어요. 어디론가 들어갑니다. 숲 같은 곳으로 들어가요. 농장인데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서 동물들을 보호하고, 뭐 채식을 중심으로 하고, 폭력을 거부하고, 이런 이제 공동체를 이루는 실험을 해요. 일종의 실험이죠. 그래서 굉장히 자연주의적인, 자연 친화적인 그런 삶을 이루려고 이주를 해서 만들어 가는데요. 그런데 결국 이건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굉장히 이상주의자인 것으로 그냥 결론이 나고 말아요. 한 6개월 만에 실패를 하고 결국은 이제 다시 그곳을 나오게 되는데, 이게 사실 루이자 메이 올컷의 작품 세계와 또 생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이 아버지가 이때 이제 실패하게 된 것들이 너무 급진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당대 사람들이. 그래서 같이 공동체 사람들도 완전히 소화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 이상주의적인 삶을. 그래서 나오게 되는데, 이 아버지가 너무 실망한 나머지 자살을 하겠다고, 죽겠다고요. 굶어 죽겠다고 결심을 해요. 그래서 밥을 안 먹고 누워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굉장히 어, 생활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에비게일 메이 올컷이라는 어머니였는데요. 이 어머니가 생활력이 있어서 삭바느질을 하거나 하숙을 치르고 청소를 하고 이러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요. 이 아버지는 사실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요. 일초월주의의 프루트랜드에서 농사를 짓는 동안에도 사실 씨를 뿌려놓고 이 아버지는 어디를 가냐면요. 강연 여행을 간다고 떠나요. 수학철인데. 수학철에 여행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은 누가 해야 될까요? 가족들이 다 해야겠죠. 그래서 루이자 메이 올콧하고 가족들하고 그다음에 엄마가 일을 하고 남은 이제 공동체 사람들이 일을 책임지게 되는데요. 엉망으로 씨를 뿌려놔가지고 한 밭에 여러 작물들을 심는다든지 이런 실수들을 많이 저질렀어요. 그러면서 수확철이 됐는데 자기는 영혼의 열매를 따겠다 이러면서 이제 강연 여행을 떠난 거죠. 그래서 떠나면서 돈 한 푼 없이 떠나고 무일푼의 삶을 실험하겠다라고 하는데요. 배에서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배를 탔는데
백삭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내가 강연해서 이거를 백삭을 지불하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제법 잘했나 봐요. 그래서 잘해서 돈을 사람들이 걷어서 줬어요. 그런데 다시 돌려줍니다. 집으로 보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생활비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생활에 별로 보탬이 안 되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굉장히 이상적이고. 근데 실상 초월주의는 여러분이 그 콩코드라고 이제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콩코드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가 월든을 실험했던 곳이에요. 월든을 쓰면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자급자족의 삶을 2년 넘도록 실험을 했던 곳이죠. 1843년에 프루트랜드를 아버지가 만들고 실패를 하는데 월든에서 소로우가 그 실험을 했던 것은 약 2년 정도 후예요. 근데 결국 이제 월든에서는 성공하는데요. 소로우는 성공을 하는데 아버지는 실패했던 거죠.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정말 초월주의는 사실 완전한 이상주의나 현실을 완전히 초월하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숲에서 살면서도 사람들과 토론하고 인종 문제나 계급 문제나 여성의 문제나 여성 투표권의 문제, 참정권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토론과 어떤 일종의 운동을 했던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운동은 굉장히 모순적인 운동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현실을 초월하는 것이고 낭만적인 것이기도 하면서 또 공동체적이고 현실적이기도 하고 사람들하고 닿아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실생활의 가사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래서 사실 루이자 메이 올콧은 어려서부터 이런 초월주의자들, 철학자들하고 또 문학가들, 예술가들하고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지적인 능력을 키워가기도 했고 작품의 사상적으로도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그런 것에 비해서 현실 생활은 너무 힘들고 그 모든 것은 엄마가 책임져야 되고 그런데 이 어머니는 굉장히 또 정치적으로도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이어서 참정권 활동이나 인권 문제 또 노예 해방 문제 이런 데 굉장히 많은 어떤 활동을 해서 루이자 메이 올콧은 그 영향도 많이 받았던 걸로 돼 있습니다. 프루트랜드에 대한 거는 초월주의의 야생귀리라는 글을 쓰는데요. 이 에세이에서, 자전적인 에세이에서 루이자 메이 올콧이 잘 기술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다시 볼 텐데요. 1856년에 이 작은 아씨들이라는 책을 집필을 하기 시작하고요. 이 책은 1868년에 책으로 묶여져서 나오면서 루이자 메이 올콧의 굉장히 이제 생계에 도움이 되는 책이 됩니다. 그리고 작가로서 이제 더 유명해지게 된 그런 계기가 되는데요. 루이자 메이 올콧의 이 작은 아씨들은 소녀들에게 아이들에게 특별히 인기가 좋았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책이 돼서 발간되자마자 굉장히 유명해지고 바로 2편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들 만큼 사람들이 독촉을 했던 거죠. 속편 빨리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2편까지 만들어진 이야기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네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이 네 자매가 속편에서는 2편에서는 결혼 생활과 성인이 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구성이 되어 있죠. 너무 잘 알려진 얘기 잘 아실 텐데요. 실제로 이 네 자매의 이야기는 루이자 메이 올콧의 자전적인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루이자 메이 올콧은 네 자매 중에 둘째였어요. 그러니까 네 자매 중에 조의 역할이 이제 루이자 메이 올콧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네 자매 중에 두 번째, 그리고 여동생인 베스인 엘리자베스는 실제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언니 애나가 결혼을 하고 마치 매그가 그랬던 것처럼 언니 애나가 결혼하면서 이 자매들의 공동체는 잠시 깨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위기를 겪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현실하고 비슷하게 이야기가 구축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얘기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루이자 메이 올콧은 1862년에 남북전쟁에 참여를 해요. 이때 루이자 메이 올콧이 30살 때인데요. 30살 때 독신입니다. 혼자 살다가 군대에 간호사로 지원을 해서 가는데요. 이 시기는 미국이 남북전쟁을 겪고 있던 시기였어요. 남북전쟁은 그러니까 1861년부터 1865년 사이에 벌어진 흑인 노예 해방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벌어졌던 전쟁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때 이제 북군 간호사로 자원을 입대를 하고요. 작은 아씨들에 나오는 그 아버지가 나오는 이야기가 사실 이제 남북전쟁에 참여하는 아버지로 나오는데 실제로 브론슨 올컷이 그랬던 것처럼 이 아버지도 약간은 사실 나쁘게 보자면 무책임해 보이는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도 많아서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군대를 자원해서 가는 거거든요. 군대로는 못 가니까 병사로는 못 가니까
종군 목사로 자원을 해서 가죠. 그래서 가족들이 생계를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아버지 없는 상황을 겪어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작은 아씨들에도 평생 동안 루이자 메이 올콧이 갖고 있었던 아버지에 대한 양가 감정이 드러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1868년에는 여성 참정권 협회에 가입을 하고요. 그리고 79년에는 콩코드 지역의 의회 선거를 위해서 등록한 최초의 여성이 됩니다. 실제 어머니가 그렇게 참정권과 노예 해방 문제,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했던 것처럼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 운동에 개입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이미 루이자 메이 올콧은 사실은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여전히 생계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요. 어머니가 여러 생계 문제를 책임져 왔잖아요. 근데 루이자 메이 올콧은 글을 써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어요. 마치 조가 글을 써서 유명해지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소설을 쓰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고 이게 이제 작품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건데요. 1880년이 되면 전해에 여동생이 사망을 해요. 그러니까 막내인 메이가 사망을 하죠. 그리고 나서 10개월짜리 딸아이, 이런 이제 아이들, 조카들을 돌봐야 되는 일이 남는데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동생도 죽고 그래서 이 결혼하지 않은 루이자 메이 올콧이 혼자서 동생의 어떤 조카들, 아이들까지도 책임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이때쯤이면 이제 많이 아프신데요. 아버지를 죽기 전까지, 사실 본인이 죽기 사흘 전까지 아버지를 간병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사흘 지나고 나서 뇌졸중으로 사망을 해요. 그래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족들을 위해서 글을 쓰면서 부양하면서 살았던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으로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향년 56세에 사망을 합니다. 이런 배경들을 갖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런 루이자 메이 올콧의 삶이 굉장히 글을 써서 먹고 살겠다 혹은 많은 작품 활동들을 생계를 위해서 했던 것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어, 천 이렇게 이제 그 세계를 보려면 두 가지를 우리가 보면 돼요. 두 가지 책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초월주의 야생귀리라는 이제 에세이와 뭐 단편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두 번째는 가면 뒤에서인데요. 사실 올컷은 버나드라는 필명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A.M. 버나드라는 필명으로 활동을 했다라는 것은 1940년대에 하버드에서 문학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하버드에서 자료를 발견을 했어요. 무슨 자료냐면은, 출판사 편집인들이 이 올콧에게 썼던 편지를 통해서 A.M. 버나드라는 필명이 루이자 메이 올콧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계속해서 추적 작업을 하다가 1970년대 중반쯤 해서 여러 이제 글들이 발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초월주의 가면 뒤에서라는 제목으로 루이자 메이 올콧의 숨은 스릴러들 뭐 이런 제목으로 책이 발간이 됐는데요. 이 두 권의 책은 사실 루이자 메이 올콧의 작은 아씨들 이외에도 이 사람의 작품 활동과 말씀드렸듯이 초월주의 사상과 혹은 생계를 위해서 글쓰기를 했던 작품 생활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미도 있어요. 사실 글을 써서 대중적으로 인기를 끄는 글들을 썼기 때문에 당대에도 인기가 좋았겠지만 지금 봐도 여전히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글들인데요. 이 두 책을 번역한 서정훈 선생님은 이 루이자 메이 올콧을 양손잡이 작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요. 첫 번째 초월주의 야생귀리라는 이 책에 보면은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병원 스케치, 나의 콘트라밴드, 1시간, 초월주의 야생귀리라는 이런 글들이 이제 단편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병원 스케치라는 작품은 단편인데 잘 보시면 연대가 1863년이에요. 1861년에 남북전쟁이 시작됐으니까 이때는 전쟁 중이겠죠. 그리고 아까 루이자 메이 올콧이 1862년에 남북전쟁에 군의 자원에서 종군 간호사로 갔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때의 경험을 가지고 병원 스케치라는 단편 소설을 썼는데 이 단편 소설에 보면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는데 사실 루이자 메이 올콧은 한 달 만에 병을 얻어서 퇴원을 하고 전역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겨우 한 6주 정도, 5, 6주 정도 이 군대에 있었던 것이 전부인데 그때 경험을 가지고 병원 스케치라는 단편을 씁니다. 근데 이 단편에 보면은 그 병원에서 얼마나 그
여성의 역할, 여성 간호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직접 나가서 싸울 수는 없으니까 사실 작은 아씨들의 조도 그런 역할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처럼 나도 군에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남자였으면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는데 병원 스케치에서도 주인공이 그래서 간호장교로 가면서 나도 싸우고 싶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나는 이 돌보는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나의 콘트라밴드 같은 경우에도 전시에 군대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이 콘트라밴드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는 밀수품 뭐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런데 남북전쟁 시기에 혹은 이때 당시에 남부에서 자유를 찾아서 탈출해 온 흑인들 있잖아요. 흑인 노예들. 이런 노예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북부나 어떤 캐나다 뭐 이런 쪽, 북아메리카 쪽으로 이주해 오거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주를 찾아서 이제 떠나온 그런 노예들을 의미하는 거였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실은 이런 폭력과 혐오와 노예제도와 인종차별 이런 것들에 저항하는 그런 글들을 쓰면서 어떻게 보면 여성적인 것과 모성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당시 루이자 메이 올콧의 생각을 읽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인종차별의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콘트라밴드라고 나오는 그 흑인이요. 사실은 백인의 피가 섞인 물라토라고 얘기하는 2분의 1 백인 주인과 뭐 흑인 노예 사이 이 정도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반백인을 물라토라고 하는데요. 물라토인 혹은 뭐 쿼드룬인 것 같은 쿼드룬은 이제 4분의 1의 흑인의 피가 섞인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인물이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그 인물이 간호사 대인의 나중에 자기는 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이 대인의 성을 써요. 그러면서 마치 혼인관계인 것처럼 가상의 혼인관계처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랑이나 어떤 가족관계, 가족을 맺는 것, 인종의 벽을 허물고 가족을 이루는 것, 혹은 결혼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일종의 대안으로 제시가 되는 것, 그런 사상들을 엿볼 수도 있고요. 또 1시간이라는 작품은 이것도 무려 남북전쟁 시기에 쓰여진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심지어 흑인 200명이 백인에게 저항하는 혁명을 일으키는 이야기예요. 작은 섬에서 농장에서 벼 플랜테이션 농장에서요 주인이 죽어가고 있어요.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백인 주인이 죽어가는데요. 200명이나 되는 하인들이 모의를 해서 백인 이 주인과 가족들을 죽이고 자유를 얻자라고 이야기하는 도모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 백인 주인의 아들이 조금 착한 그리고 북부에 가서 살고 있는 아들이 이곳에 와서 이제 이 흑인들을 설득하는 거죠. 내가 해방시켜 주겠다. 해방시켜 주기까지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1시간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흑인들이 도모해서 혁명을 일으키기로 한 밤 12시까지 살아남아 있으면 그 흑인들을 해방시킬 수 있고요. 아니면 몰살하게 되어 있는 이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급진적인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1시간이라는 작품, 그 1시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단편이고요. 초월주의 야생귀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버지의 초월주의의 실험 농장, 이 프루트랜드라는 그곳의 이야기를 에세이로 쓴 것인데 한참 뒤에 이제 1873년에 뉴스 페이퍼에 신문에 연재를 한 뉴욕 뉴스페이퍼라는 신문에 연재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굉장히 풍자적이고 약간 우스꽝스럽게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한참 시간이 지났으니까 훨씬 여유 있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죠. 그렇게 아버지와 그 농장이 얼마나 우스운 실험이었는지 굉장히 진지했지만 사실 우스운 게 아니라 서투른 실험이었는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얘기들을 약간의 반성과 풍자와 위트 이런 것들을 더해서 쓰고 있는 에세이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사실 초월주의 야생귀리라는 이 작품 선집 이 책에서 발견할 수 있는 루이자 메이 올컷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진적이고 혁명과 또 혹은 계급을 계급제도 혹은 노예제도, 인종차별, 또 여성의 문제 이런 것들에 반대하는 저항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일종의 그런 철학적이고 실험적인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다면 가면 뒤에서라는 작품은요. 그야말로 가면 뒤의 모습을 보여줘요. 루이자 메이 올콧의 가면 뒤의 모습. 오죽하면 이때는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의 초월주의 야생귀의 작품들은 사실 그렇지 않지만 가면 뒤에서 나오는 작품들은 A.M. 버나드라는 가명을 써서
활동을 했던 거거든요. 작은 아씨들에도 보면 사실 무명으로 혹은 내 친구 글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투고를 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버나드라는 이름으로 가명으로 해야 될 만큼 스스로도 굉장히 조금은 부끄럽게 여긴 작품들, 혹은 본인은 부끄럽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우리 부모님이 알면 이건 부끄러울 거야 라고 생각했던 조가 얘기했던 그런 대사에 해당되는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 여기에 나오는 소설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대의 선정소설이라고 얘기하던 작품들이었어요. 선정소설이라고 하면 결혼이나 납치, 결혼에 있어서의 납치죠. 그냥 결혼이 아니라 납치나 혹은 뭐 기절하는 것, 약간 괴기스러운 것, 공포스러운 것, 그리고 뭐 살인이 등장하거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굉장히 일종의 굉장히 대중적이면서도 저급해 보이는, 흔히 말하는 정통 문학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는 류의 그런 작품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면 뒤에서라는 이 작품에 있는 작품들은 이런 이제 단편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단편 소설들인데요. 네, 가면 뒤에서 또는 여자의 능력이라는 작품인데, 이 소설을 보면요, 가면 뒤에서 또는 여자의 능력, 가면 뒤에 여자의 능력이 있는 건데요. 이 가면 뒤에서라는 거 어떻게 보면 제인 에어 같은 굉장히 그 가정교사 이야기 있잖아요. 당대에 유명했던 어떤 유행했던 그런 이야기인데, 흥미로운 것은 루이자 메이 올콧은 미국의 작가인데 배경을 영국으로 설정했어요. 그래서 정말 제인 에어류의 어떤 고딕 소설이나 약간의 그런 여성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패러디한 그런 느낌도 있는 건데요. 여기에는 한 여성이 가정교사로 들어와서 한 집안을 풍비박산 내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풍비박산을 내냐면 형제를 다 꼬드겨가지고 사랑에 빠지게 만들고요. 자기하고. 그런데 전혀 계략을 숨기고 전혀 드러나지 않게 너무 착하고 참하고 능력도 있는데 단지 출신이 조금 천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물이 코번트리 가문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동생을 먼저 꼬드기고 사랑에 빠지게 한 다음에 버리고 형을 사랑에 빠지게 하고 결국은 누구하고 결혼하냐면요. 옆집 저택에 사는 작은아빠랑 결혼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여성이 근데 이것이 이제 제인 에어 같은 류는 선하고 품성이 선하고 착하면 보답을 받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류의 그런 어떤 일종의 성공이었다면 여기에 나오는 이 여성은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계략 그리고 어떤 음모에 의해서 이 일을 이루어내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나중에 1970년대에 이 작품들이 발굴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어요. 특히 여성주의 쪽에서 환호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착하고 곱고 현모양처나 어떤 강요받는 그런 여성이 아니라 본인의 힘으로 계략에 의해서든 뭐든 어쨌든 능력을 발휘해서 신분 상승을 이루어내고 남성들을 우습게 만드는 그런 역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굉장히 급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여성주의 문학으로도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1980년대가 되면 사실은 여성주의적인 시각으로 문학사를 다시 쓰려 하고 예술사를 다시 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유럽 사회에서 겪게 되는 그런 변화하고도 큰 관련이 있는 거죠. 68혁명 이후에, 그러니까 프랑스 68혁명 이후에 유럽 사회가 굉장히 급진화되고, 그다음에 거대 담론이 위태로워진 다음에 하위 문화들이, 또 하위 담론들, 하위 이데올로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남성주의적으로 혹은 승자 중심의 역사가 쓰여왔던 것들에 반해서 숨겨진 어떤 여성들의 서사 혹은 약자들의 서사에 관심을 갖게 되는 예술사의 어떤 흐름들이 그런 방법으로 역사를 다시 쓰자는 움직임들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런 분위기가 1980년대 후반부터 굉장히 이제 뜨겁게 대두가 되면서 루이자 메이 올콧은 무려 사망한 지 100년이 되던 시점부터 다시 재평가가 되기 시작한 그런 작가이고요. 그런 면에서 어둠 속의 속삭임이나 수수께끼, 위험한 놀이도 다 그런 맥락 안에 있는 선정소설들이에요, 일종의. 어둠 속의 속삭임은 사실은 이것도 감금의 서사, 여성을 감금하는 것, 특히 미쳤다고 생각하고, 미쳤다고 다락방에 감금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상속권을 갖고 있는 여성이 계략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서서히 실제로 미쳐가는 그런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수수께끼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여성 남자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성이 글을 써서 발표를 하는데 아버지의 글을 번역해서
쓰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탈리아인인데요. 이탈리아에서 금서가 된 작품을 여성이 글을 써서 이걸 번역해서 출간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남성을 고용해서. 그런데 자기는 남자인 척하고 뭐 이렇게. 근데 흥미로운 건 이 어둠 속의 수수께끼에 나오는 그 여장 남자의 이름이 버나드예요. 버나드 노엘이라는.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게 나름대로의 자신의 어떤 이야기들 이런 방법으로 심어놓기도 하고 위트 있게 스스로는 굉장히 즐겼겠죠. 그리고 코번트리 가문의 저주라는 이 소설의 제목이 작은 아씨들에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가면 뒤에서 또는 여자의 능력이라는 이 작품에 나오는 그 집안의 남자들 이름이 코번트리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작품의 그런 이야기들을 숨겨진 채 오래도록 해왔던 거죠. 자기 이름을 번하더라고 숨기고. 이런 얘기들. 혹은 위험한 놀이라는 작품은요. 해시시라는 마약 있잖아요. 해시시를 복용하고 나서 그제서야 수줍음과 어떤 두려움을 걷고 혹은 조신한 척하던 어떤 여성이 남성의 청혼을 받고 사랑에 성공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약에 의존해서 사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죠. 위험한 놀이인 거죠. 근데 루이자 메이 올콧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남북 전쟁에 참여를 했다가요. 한 달 만에 병을 얻어서 제대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제대했을 때 병에 걸려서 제대를 하면서 머리카락도 많이 빠져서 평생 가발을 써야 됐었고요. 그리고 또 통증이 너무 심해서 두통도 너무 심하고 관절통도 심하고 그래서 평생 동안 진통제를 복용을 해야 되는데 이 진통류가 마약류의 진통제, 해시시, 뭐 몰핀, 뭐 이런 이제 아편 이런 종류의 진통제를 달고 살았다고 해요. 본인은 정작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 마약들을 복용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사실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작품 속에 그대로 경험으로 드러나는 것이라서 사실 초월주의 야생귀리와 가면뒤에서는 굉장히 다른 종류의 두 가지 작품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가면뒤에서가 나중에 발굴이 됐을 때 루이자 메이 올콧의 가면뒤를 본다라는 비유를 자주 사용을 했대요. 그래서 굉장히 환호를 했던 거죠. 가면을 벗긴 그 모습을 실제로 발굴하는 것을 여성주의 투사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대두되던 그런 연구 방향이었다고 하는데요. 서정은 씨는 아까 말했던 번역을 했던 서정은 씨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면이라는 비유보다는 나는 양손잡이라는 비유를 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루이자 메이 올콧의 두 가지 모습이었다는 거죠. 가면이어서 하나는 가짜고 하나는 진짜여서 벗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진짜 모습이었고 실제로 루이자 메이 올콧은 양손잡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흥미롭게 그레타 거익의 영화가 루이자 메이 올콧이 양손잡이였던 것을 조가 양손잡이인 것으로 표현을 해요. 한 장면 잠깐 지나가거든요. 근데 양손을 다 사용해서 양손잡이인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이냐면 오른손으로 막 글을 쓰다가요. 관절통이 생기면 왼손으로 펜을 바꿔서 쓰는 장면이 한 장면이 딱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루이자 메이 올콧이 그렇게 글 작업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작품 속에 그러니까 그레타 거익의 이 작품 속에 루이자 메이 올콧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표현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의 한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가면이 아니라 양손잡이라고 이 루이자 메이 올콧의 작품 세계를 봤을 때 하나는 아버지의 영향과 뭐 랄프 월더 에머슨이나 헨리 데이빗 소로의 어떤 영향을 받았던 이런 초월주의적인 시각과 철학적이고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던 투사적인 이미지 혹은 뭐 어머니와 아버지 다 그랬지만 노예 해방과 여성 해방에 관심을 가졌던 여성 참정권을 관심을 가졌던 작가의 모습이 초월주의 야생귀리의 모습에 있다면 생활인으로서 그야말로 아버지의 어떤 부재 혹은 아버지 있지만 없는 것 같은 아버지의 자리를 메워야 했던 작가로서 혹은 생계형 작가 그야말로 그래서 대중적이고 팔리는 글을 써야 했던 루이자 메이 올콧의 그 모습은 가면 뒤에서라는 선정소설집에 혹은 이런 선정소설들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작은 아씨들은 어디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작은 아씨들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거는 초월주의 야생귀리류의 문학적이고 철학적인 작품일까요? 아니면 가면 뒤에서 류의 여성의 능력을 보여준 혹은 선정적인 뭐 이런 이야기일까요? 대중적일까요? 되게 애매하죠.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그레타 거윅이 이 작품을 봤던 경향이기도 하고요.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작은 아씨들이 너무 착한 여자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착한 여자들 혹은 뭐 여성들의 고운 성품과 어떤 철학적이고
어떤 심지어 신념과 신앙을 다룬 것처럼 이제 것으로 읽히는 기존의 어떤 그 동화 같은 이야기, 착하고 좋은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부류만으로 보여지던 것들에 약간의 반대적인 혹은 보완하는 듯한 시각들을 보이는 것이 이제 새로이 계속해서 이 영화가 만들어지는 그런 배경 안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는데요. 작은 아씨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작은 아씨들에 나오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해에 조는 몇 번 더 상금을 받았고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된다는 기분을 느꼈다. 펜의 마법 덕분에 조의 쓰레기라고 표현하죠. 가족 모두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다. 공작의 딸로는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들였고 유령의 손으로는 새 카펫을 깔았으며 코번트리 가문의 저주로는 가족들을 위한 식료품과 드레스를 구매했다. 코번트리 가문이 아니라 가문이네요. 제가 오타를 했는데 가문이요. 코번트리 가문의 저주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것도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겠죠. 가면 뒤에서 또는 여자의 능력이라는 작품을 암시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코번트리라는 이름을 썼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루이자 메이 올코 스스로도 조의 쓰레기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이게 어떻게 읽힐 수 있는 작품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가명을 썼겠죠. 그렇지만 그걸 부끄러워한다라기보다는 사실 조는 부끄러워하죠. 근데 어쨌든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대중적인 글을 쓰면서 그런 모습들을 지켜나갔던 것도 알 수 있는데요. 올컷과 버나드라는 이 이중적인 모습을 통해서 양손잡이 작가로서 루이자 메이 올컷을 우리가 생각해보자라는 이제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작은 아씨들이라는 소설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티브는요. 철로역정이라는 존 버년의 작품이에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고가 이제 원제인데요. 1678년에 출간이 됐고 사실 이 책은 뭐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번역되고 읽혔다라고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 책을 연상시키는 것이 사실은 올컷의 이 작은 아씨들이라는 책 안에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적인 예로요. 여러분이 이 책의 목차를 쫙 펼쳐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비슷한 것만을 조금 이렇게 뽑아가지고 왔거든요. 여기 이 순례자의 놀이라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는 원제를 순례자의 여정이라고 얘기하는 사실은 신앙과 믿음의 여정을 얘기하는 제목이거든요. 이걸 연상시키는 제목이죠. 베스가 발견한 아름다운 궁전, 창피를 당한 에이미, 악마를 만난 조, 허영을 맛본 매그, 죽음의 골짜기 뭐 이런 비유적인 표현들이 사실 이 필그림의 여정, 뭐 순례자의 여정 혹은 철로 역정이라는 이 작품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의 이름이요. 지금 보시면 온갖 짐들을 다 이고 있잖아요. 등짐을 지고 있잖아요. 실제로 등짐을 지고 있는 사람 같다라는 비유는 이제 이 네 자매가 이야기하는 대사에도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이 무려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이름인 크리스찬인 이 사람이 죄악의 도시를 떠나서 천국의 도시에 이르는 그 여정을 담고 있는 것이 철로 역정입니다. 그래서 지나는 그 공간들이요, 거인의 성 혹은 허영의 도시, 뭐 이런 이제 부끄러움의 공간 이런 것들이 이제 예로 들고 나와요. 그래서 사실 제목에 나오는 이 말들은 그대로 철로 역정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연상할 수 있는 그 이야기들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이 도시들을 지나면서 때로는 허영에 빠지기도 하고 악마를 만나기도 하고 두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역경을 딛고 혹은 이런 온갖 허물들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도시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이 철로 역정의 이야기라면 이 모티브를 가지고 작은 아씨들은 네 자매가 갖고 있는 각각의 결함이 있지만 이 결함을 가지고도 역경을 극복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읽힐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요. 나중에 우리가 다시 아버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아버지의 부재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 아버지가 와서 내 자매를 굉장히 칭찬하거든요. 너희들 참 잘 자랐구나. 베스야 너는 어떻게 해서 잘했고 에이미 넌 어떻게 됐구나.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마치 순례자가 천국의 도시에 들어갔을 때 칭찬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식으로도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영화가 여러 편으로 이 작품이 영화화가 되면서 서서히 이런 기독교적인 색채나 철로 역정을 연상시키는 얘기들은 서서히 하나씩 이제 배제가 되어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영화화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레타 거윅의 작품에 이르면 사실 그레타 거윅은 이것을 결함으로 여기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네 자매가 훨씬 인간적이고 훨씬 더 성숙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는 캐릭터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대한 현대적인 재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철로 역정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도 그런 고난들을 겪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천국의 도시에 이르는 것이고 성숙하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니까 전혀 완전히 다른 이야기도 아니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기독교적인 배경이 당연히 19세기에 20세기를 살았던 이 작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적인 배경이었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또 한 가지 짚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남부의 침례교, 남부도 사실 노예제도를 옹호하고 이용했던 이 남부도 기독교의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주인 역할을 했던 것이고 이런 모순적인 것들도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로는 잘 아시다시피 이 영화는 굉장히 많이 영화화가 됐어요. 그래서 4편 정도가 여러분이 지금 찾아보시면 찾아볼 수 있는 작품들이에요. 이 4편들을 놓고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일부러 여러분 보시기에 2개는 빨간색으로 썼고요. 2개는 파란색으로 해놨어요. 혹시 이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잠시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1933년, 49년은 옛날 영화죠. 아주 옛날 영화예요. 그리고 1994년과 2019년은 비교적, 2019년 가장 최근이고 비교적 최근 영화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조지 쿠커, 머빈 룰로이는 남성이에요. 그리고 질리언 암스트롱과 그레타 거익은 여성입니다. 여성 감독과 남성 감독의 그런 영화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비슷한 특징들이 있는데요. 나눠놓은 특징들이 있는데요. 33년에 조지 쿠커와 머빈 룰로이의 이 작품은 사라 메이슨과 빅터 히어만이라는 사람이 각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카데미에서 1933년에 수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조지 쿠커의 버전에 이제 사라 메이슨과 빅터 히어만이 각색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49년 버전에 그대로 각색을 해요. 그래서 보면 원작에서 약간 달라진 부분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구조가 1949년 버전은 1933년 버전과 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각색자가 같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똑같은 각색자를 이용해서 또 왜 또 같이 만들었을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1994년과 2019년 버전은 또 같은 사람이 있는데요. 누구냐면요. 제작자가 같아요. 제작자. 94년은 사실 이제 소니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했고 2019년은 콜롬비아 픽처스인데요. 당시에는 이제 소니 엔터테인먼트에서 하면서 어쨌든 이제 같이 이때 에이미 파스칼이 이제 둘 다 제작을 맡아요. 근데 2019년에 콜롬비아 픽처스에서 이걸 다시 제작한다고 하니까 그레타 거윅이 직접 찾아가요. 이 에이미 파스칼을 찾아가서요. 자기만큼 이 작품을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며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맡게 된 연출이에요. 자기가 직접 각색을 하고요. 그래서 이 두 작품들이 왼편에 나오는 두 작품은 네 작품이 왼쪽에 나오는 두 작품은 각색자가 같고요. 오른쪽은 제작사가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오른쪽은 여성이고 왼쪽은 남성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94년이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980년대 이후에 이 여성주의적인 어떤 문학사의 흐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여성 감독이 연출했다는 것도 사실은 그냥 우연은 아닌 거예요. 여성 감독이 나서서 여성들의 이야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특징들이 있겠죠. 당연히 그레타 거윅은 거기에서도 더 나가는 이야기를 뭔가 해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을 거고요. 조지 쿠커와 머빈 룰로이의 버전의 1933년과 49년 버전은요. 잘 보시면 이 시기가요. 1933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시점이에요. 끝난 이후예요. 이후요. 뭐 한참 지난 후긴 하지만 1949년은요. 2차 세계대전 이후예요. 33년 버전은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 시점입니다. 그리고 33년은 무엇보다도 1929년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일어난 그 시기예요. 그래 아직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죠. 전쟁기에, 남북전쟁기에 쓰였던 루이자 메이 올콧의 작품을 1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또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그리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살고 있던 시기에 감독들이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 할리우드는 굉장히 많은 어떤, 세계적인 주도권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진 할리우드 영화의 특징들을 또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도 원작을 영화화했다라는 특징이 있어서 특이한 점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몇 가지 뭐 디테일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여기서 뭐 주위에서 봤던 몇 가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1933년과 49점 버전에서는요, 유독 독일인이라는 것을 강조를 해요. 뭘 강조를 하냐면요, 이 작은 아씨의 가정의 마치 가정의 어머니가 독일인 혼멜 가정, 혼멜 시인의 집에 가서 아이들을 돕잖아요. 애들이 여섯이 있는데 서로 아이가 또 태어나고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아침에 음식을 갖다 주고 이런 에피소드가 있죠. 그런데요, 33년 버전에 보면요, 굳이 이 혼멜 가정의 부인에게 독일어를 쓰게 만들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독일어를 쓰게 만들어서 그 독일인 집안의 엄마가 갔어요 라고 얘기하는 대사들을 또 여러 번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또 조 마치가 결혼하게 되는 그 인물도 프레드릭이잖아요. 이 사람도 독일인 교수예요. 그 외국인이라는 것을 강조를 해요. 다른 버전은 사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 33년과 49년 버전에서는 유난히 독일이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독일은 사실 패전국이고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 당시 미국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시기였고, 그래서 여러 면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가장 간단하게는 뭐냐면 첫 번째로 루이자 메이 올콧이 펜실베이니아주의 저먼타운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독일인 가정들을 많이 봤겠죠.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일인 가정들이 많았을 것으로 예측이 돼요. 어쨌든 이민자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면요, 독일이 패전국이고 미국이 독일의 원조를 하는 입장이었고 경제적으로 독일이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빗대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적국의 나라에 적국의 사람들을 돌본다는 것 혹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루이자 메이 올콧이 흑인 노예 해방 운동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혹은 가장 어떤 대안적인 방법으로 혼인이나 가정이나 서로 사랑에 빠지는 것 뭐 이런 얘기들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독일인과 사랑에 빠진 조마치. 인 거죠. 굳이 로리 같은 굉장히 뛰어나고 부유한 어떤 이런 젊은 남자 말고 나이 든 독일인 뭐 이렇게 그런 설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또 하나는요. 독일의 어떤 초월주의 사상, 이 뭐죠? 루이자 메이 올콧이 있었던 영향을 받았던 초월주의 사상 아버지가 관여했던 것이 독일의 관념론과도 관계가 있죠. 그래서 철학적으로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이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에게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혹은 그들에게 온정을 베풀었던 이 미국인들이 독일인을 감싸고 그들의 사랑에 빠지는 뭐 이런 얘기들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여성의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예를 들면 이 버전에서는요. 흥미롭게도 저는 뭐 아주 그냥 사소한 거지만 흥미롭게 봤던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자면 에이미가요. 이 두 버전에서는요. 학교에서 매를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매 맞아가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한테 폭력을 가했다고 해서 어머니가 굉장히 이제 평화주의이고 비폭력주의이기 때문에 화를 내면서 이런 방법으로는 내가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아이를 안 보내죠.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1933년과 49년 버전에서는 이 에이미가 매를 맞을 뻔한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냥 용서를 해요. 내가 너를 때리지는 않겠다. 이렇게 하고 두 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굳이 그럴 필요 없거든요. 왜냐하면 작가가 이 사람을 옹호하는 것도, 체벌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요. 작가의 사상은 명백해요. 감독도 명백해요. 체벌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루이자 메이 올콧도 그렇고 어머니도 체벌을 거부해요. 그리고 이 점은 굉장히 비폭력주의로 중요해요.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 선생님에게 폭력을 가하지 않게 만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 당시는 미국이 사실 이제 여성이 참정권을 얻게 된 것이 완전히 얻게 된 것이 1920년 수정헌법을 통해서였어요. 그전에는 이제 부분적으로 뭐 투쟁들을 해왔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시기에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굉장히 여성이 참정권을 얻기 위해서 투쟁하던 시기였고요. 근데 이미 1933년과 49년은 여성의 인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어떤 공감대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사실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쓸데없이 자기 검열을 해서 여성들은 체벌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할리우드의 자기 검열이죠. 과잉한. 근데 작가의 의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작가는 오히려 체벌을 하는 것으로 폭력성을 고발하고 싶었을 이야기였을 텐데 그런 방법으로 검열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뭐 그게 33년과 49년에 나타나는 그런 지점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라든지 그 밖에도 이런 여성의 문제에 뭐 예를 들면 조 같은 경우에도요. 조도 33년과 49년 버전은 훨씬 거칠어요. 그리고 여기 나타난 조가 내가 남자가 아닌 것이 한스럽다는 것처럼 굉장히 목소리도 크고 와일드하게 거칠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 캐서린 헵번이라든지 당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배우들이 주연을 하고 있는데 곱게만 다루지 않아요. 그것도 사실은 제가 아까 이 시기가 할리우드 영화가 굉장히 발전했던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기에 할리우드 영화가 여성을 다루는 방식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능력 있고 세고 뭐 이런 인물들이 자주 등장을 했어요. 특히 필름 노아르라든지 이런 갱스터 영화에 나오는 악역 여성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잖아요. 33년 버전에 여러분 포스터를 보시면요. 제일 앞에 캐서린 헵번이라는 조의 이미지인데요. 조가 이렇게 굉장히 약간 드세고 무섭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특징이 있고 이게 94년 버전에 가면요. 94년부터는 이 남성스러움을 과장하지 않아요. 남성스러움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적이면서도 발랄하고 훨씬 더 어떤 부드러운 면들을 굳이 감추지 않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굳이 그런 면에까지 자가 검열을 하지 않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 보시죠. 훨씬 자유롭죠. 그게 질리언 암스트롱이라는 여성 감독이 만든 이 작품 버전의 특징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남자가 되지 못해서 한스러운 조의 이미지가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조는 훨씬 더 작가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여성 작가가 되고 싶어 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면적. 그렇기 때문에 또 등장하는 어떤 특징들은 또 뭐냐면,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사랑 이야기가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고요. 이 자매들이 정말 사랑스럽게 그려집니다. 사랑스럽게, 착하게. 예를 들면은 에이미가 조에게 굉장히 못되게 구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못되게 굴고 나서 그러니까 조의 원고를 찢죠. 조가 애써 써놓은 원고를 찢죠. 불태우죠. 불태우는 장면이 있고 나서 조가 용서를 안 하니까 스케이트를 타러 갔다가 몰래 뒤에 따라갔다가 호숫가에 빠지죠. 죽을 뻔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둘이 이제 서로 이렇게 화해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장면들 이후에 화해 장면이 너무 쉬워요. 그리고 에이미와 로리가 사랑에 빠진 것도 너무 쉬워요. 그리고 조가 프레드릭과 사랑에 빠지는 장면도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쉽게 사랑에 빠지고, 그러니까 쉽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당연한 듯이 사랑에 빠지는 어떤 멜로드라마적인 관습이나 드라마적인 관습을 그냥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칠지 않고 혹은 뭐 인물들의 단점이나 결점이 드러나지 않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그려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레타 거윅 이전의 작품으로서는 사실 1994년에 이 버전이 굉장히 많이 그나마 최근 작품이기도 하지만 많이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이미지로 기억하는, 그리고 출연진들도 굉장히 화려했죠. 커스틴 던스트도 나오고 뭐 그렇잖아요. 뭐 클레어 데인즈라든지 위노나 라이더, 이런 수잔 서랜던 굉장히 화려한 배역 지인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전 작품들에도 당대 유명한 배우들이었지만,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많이 만들어진 작품을 그레타 거윅이 다시 왜 또 만들었을까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질문하신 분들도 많으셨는데 이제 우리가 준비가 됐어요. 그렇다면 왜 또 이 작품을 만들려고 했을까? 우리 이런 얘기들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레타 거윅의 작은 아시드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레타 거윅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고난이 많았기에 즐거운 이야기를 쓴다. 작은 아씨들의 오프닝에 이제 이 자막을 넣었는데요. 루이자 메이 올컷의 어떤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고난이 많았기에 즐거운 이야기를 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오프닝 자막에 이야기를 쓴 것은 루이자 메이 올콧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라는 얘기를 선언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관객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건 작은 아씨들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 사랑스러운 네 자매들의 이야기인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작가 루이자 메이 올콧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생각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전적인 이야기라는 것이 가장 먼저 더 많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조는 말할 것도 없이 자기의 가장 큰 우상이었대요. 네 자매 중에 가장 이입이 많이 되고 가장 이제 모델이 되는 그런 인물이었죠.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극작가가 되고 싶어 했거든요. 그레타 거윅은.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라가면서 루이자 메이 올콧에 더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쓰고 싶었던 얘기는 뭘까라는 걸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훨씬 더 깊이 있게 작품 속으로 들어가고 작가의 이야기를 해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뭐 영화적인 특성으로는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94년 버전에서는 굉장히 순차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2편까지 얘기를 다루는 건 다 맞아요. 뭐 네 작품이 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순차적인 구성을 따르고 있죠. 그래서 자매들이 어렸을 때 있다가 크게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급작스럽게 에이미와 로리가 사랑에 빠지는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94년 버전에서는 배우를 바꿔요. 왜냐면 사실 에이미는 12살이었거든요. 그때 처음에 로리를 만났을 때는 어리긴 하죠. 그리고 배우도 실제로 어린 배우가 맡았기 때문에 커스틴 더스트가 어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배우를 바꿔서 에이미가 성년이 되어 있는 모습을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로리와 에이미가 사랑에 빠지는 게 설명이 되기도 하면서 오히려 더 어색하기도 하고 이런 이상한 점들을 낳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루이자 메이 올콧의 이야기를 그레타 거윅은 거꾸로 시작을 해요. 성년이 되어 있는 자매들의 모습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조가 뉴욕에 가서 작가로 데뷔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미 데뷔가 되어 있었죠. 사실은 선정소설을 몇 번 써서 상을 받기도 했고 상금을 받기도 했던, 그래서 100불이라는 돈을 받는 장면도 뭐 얘기들도 이제 원작에도 나오고 영화에도 이전의 버전에 나왔었는데요. 돈을 받아요. 그래서 상금도 받고 작가가 됐는데 이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글을 써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싶어 하는, 특히 베스를 돌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는 구성을 갖고 있어요. 흥미롭게도 과거로 돌아가는 이 부분에 편집이 사실은 굉장히 이 영화에 굉장히 좋은 어떤 그 잘된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내러티브의 구조를 보면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편집점을 잡습니다. 어느 시점에 돌아갈 것인가. 예를 들면 가장 먼저 돌아가는 시점이 무도회 장면이거든요. 프레드릭과 알게 되고 뉴욕에서 굉장히 둘이서 가까워지려고 하는 찰나에 둘이서 이제 무도회를 가는 댄스 파티를 가죠. 그러니까 어디 뭐 바에 갔는데 댄스를 추게 되죠. 춤을 추게 되는데 춤을 추는 장면에서 바로 어디로 넘어가냐면 과거에 무도회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누군가의 데뷔 파티, 사격의 데뷔 무도회에 매그와 조가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는 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춤 이야기로 넘어가요. 그 나중에 또 돌아갈 때 이게 이제 한 12분 정도 지나서거든요. 근데 나중에 돌아갈 때는 어디로 돌아가냐면 어떻게 돌아가냐면 예를 들면 조가 집에 도착해서 베스가 아프다고 얘기하니까 집에 도착해서 열쇠를 가지고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이 우체통이죠. 우체통에 달려가서 열쇠를 가지고 들여다보는 순간 열쇠에 얽힌 추억이 과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쇠가 편집점이 되는 거죠. 열쇠 등장이. 아니면 바닷가로 등장하는 그런 장면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돌아가는 그 장면 구성들이 사실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점에 과거에도 의미 있었던 사건들로 돌아가는 거예요. 베스에게 와서 조가 에이미는? 이라고 물어봅니다. 에이미는 그때 어디가 있냐면 마치 대고모님하고, 사실 원작에서 마치 대고모님하고 가진 않아요. 그 대고모님이 돈만 대고 친척 숙모하고 같이 가는데요. 어쨌든 대고모님하고 유럽에 가 있는 에이미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에이미는 그러니까 오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가 화를 내요. 화를 내면서 에이미는 항상 그런 식이야. 항상 피해가지. 어려우면 다 비껴가지. 모든 걸 가지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에이미에 대한 불만이 과거의 시점으로 넘어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원고를 불태우는 그 에피소드로 넘어가요. 에이미가 얄미운 짓을 했던 시점으로 넘어가는 거죠. 조가 아픈 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가 아픈 것도 사실은 바닷가에 요양 가는 그런 장면하고 연결을 지으면서 그 전에 에이미와 로리가 현재 유럽에서 만나서 에이미가 그림을 그렸던 장면으로 있는데요. 그 그림을 처음 그렸던 것, 혹은 프레드라는 현재 에이미에게 청혼하려고 하는 부잣집 남자, 귀족 남자, 영국 귀족이죠. 이 귀족 남자의 어떤
이야기를 하려면서 그 남자를 처음 만난 바닷가 장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닷가에서 자연스럽게 조가 아픈 현재로 또 넘어오고 이렇게 현재 과거를 넘나드는 장면이 바닷가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현재의 에이미, 과거의 에이미와 가족들 모두가 있는 그 자매들의 모습, 그 뭐 조가 처음으로 프레드가 처음으로 에이미를 만났던 시점, 에이미가 처음으로 로리를 그렸던 시점, 그리고 이 시점이 매그와 존이라는 존 브룩 가정교사죠. 로리의 가정교사죠. 이 가정교사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 시점. 다 연결되어 있는 지점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 이런 식으로 편집을 구성할 수 있는 거는 이야기 구조를 짤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전체 구조가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을 어떤 방법으로 대칭을 시켜야 될지를 미리 구상하고 계획했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촘촘하게 이야기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것은 처음에 아까 12분 정도 후에 처음 과거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되면 이 시점이 좁아져요. 점점해서 줄어듭니다. 그리고 가장 절정의 어느 시점에서 앞뒤로 막 왔다 갔다 과거 현재 왔다 갔다 하는 시점이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베스가 아플 때예요. 가장 긴박한 시점이죠. 그러니까 전반기에서 비슷한 상황, 현재의 조가 과거를 생각할 때 베스가 옛날에도 이겨냈어. 이 아픔을 과거에도 베스는 이겨냈어. 지금도 이겨낼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시점이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시점이 좁아져 가면서 긴박하게 가는 거면서 이 베스의 죽음을 절정으로 삼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긴 한 7년 동안의 이야기, 7년 이상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베스의 죽음을 굳이 정점으로 삼았다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베스가 이 이야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또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볼 수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베스는요, 안타깝게 사라진 자매예요. 가족에서 배제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는 가장 치명적인 방법으로. 그렇지만 사실은 이 그레타 거윅의 작은 아씨들은 이 베스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되살려냅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 얘기를 다시 볼 거예요. 근데 어쨌든 베스의 죽음이라는 것을 이야기의 정점으로 삼으면서 그 정점에 맞는 편집을 구성하고 있는 거죠. 리듬감이에요. 천천히 이렇게 앞에 갔다가 돌아갔다가 앞으로 갔다 돌아갔다가 하다 나중에 긴박하게 막 제공되다가 베스가 띡 죽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쫙 새롭게 펼쳐지는 거죠. 이런 구조들이 사실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어요. 이게 이제 이 영화가 그레타 거윅에서 한 가지 이제 특징적인 거라고 볼 수 있다면, 그러나 이거는 이제 영화적인 그런 특징들이라고 볼 수 있다면, 영화 안에서 또 캐릭터를 다루는 방식도 우리가 굉장히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지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거는 흥미있게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캐릭터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누가 가장 입체적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여러분 지금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만나고 있으면 물어봤을 텐데 여러분 생각도 좀 듣고 싶은데요. 가장 입체적인 캐릭터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조라고 생각하세요? 조일 수 있겠죠. 조는 뭐 당연히 주인공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전 버전들에 비해서 혹은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좀처럼 생각하기 힘든 그런 인물 중에 하나가 에이미예요. 에이미. 에이미를 다루는 방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원작이 이 인물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원작이 네 자매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네 자매들이 꿈을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꿈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매그는 첫째죠. 매그는 첫째인데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매그는 굉장히 예전에 이 아버지가 부자였던 때를 기억하고 있어요. 이 아버지 사실은 마치 집안이 원래 가난한 집안이 아니었거든요. 원래 가난한 집이 아닌데 이 가족이 가난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약간 초월주의하고 비슷해요. 초월주의의 어떤 올컷 씨가 했던 것처럼 비슷한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매그의 집안이 이 매그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려운 형편에 처한 친구를 도와주다가, 쫄딱 망합니다. 돈을.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사실 마치대고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해방 노예들의 교육에 돈을 쓰느라고 돈 다 써버렸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돈 간수를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원래 가난한 집안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매그는요, 그래서 화려한 걸 굉장히 좋아해요. 화려함을 동경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예쁜 집의 안주인이 될 거야. 이게 매그의 꿈이에요. 예쁜 집의 안주인이 될 거야. 그렇지만 흥청망청 살지는 않겠어. 좋은 일을 하면서 모두에게 사랑받는 삶을 살 거야가 매그가 얘기하는 꿈입니다. 두 번째로요. 조의 꿈은 뭐냐면요. 나는 조 마치를 누구나 다 기억하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루이자 메이 올콧이 꿨을 것 같은 꿈이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루이자 메이 올콧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단 나는 책을 써서 돈을 벌 거야. 이게 이 조의 꿈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좀 돌보겠다. 뭐 이런 게 있겠죠. 베스는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베스는 특별한 꿈이 없어요. 베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우리 가족들이 다 모여 사는 게 꿈이야. 가족들을 돌보며 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소박한 꿈이고 이 베스는 착한 이미지의 상징이 됐죠. 네 자매 중에 특별히 가장 착하고 가장 이타적인 인물입니다. 가장 집에서 순하게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집 밖으로 잘 안 나가지 않죠. 반면에 에이미는요. 에이미는 어떤 꿈을 꾸고 있냐면 네. 에이미는 나는 최고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최고가 될 거야. 난 그림을 그릴 거야. 로마에 가서 가장 유명한 화가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최고가 될 거야. 다시 얘기를 하자면 이래요. 매그는 예쁜 집에 살 거야. 조는요, 모두가 기억하게 할 거야. 나를 모두가 기억하게 할 거야. 베스는요, 우리 가족이 한 집에 살았으면 좋겠어. 다 같이 살 거야. 에이미는요, 에이미는 어떤 꿈이냐면, 최고가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림을 그리겠다고 예술가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이 여자아이들, 소녀들의 꿈이 그랬다면 로리도 사실 꿈이 전혀 없진 않죠. 근데 로리의 꿈은 뭐냐면 뭐 오페라를 하고 싶었어요. 엄마가 이탈리아인이고 음악가였잖아요. 아버지가 이탈리아인인 엄마와 결혼하겠다고 해서 할아버지의 반대를 사서 가문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다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까지 돌아가셔서 고아가 되니까 할아버지가 이 로리를 데리고 와서 부룩 선생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이 이야기, 로리가 이곳에 오게 된 그런 배경이잖아요. 로리는 음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음악을 해서 유명해져서 돈 걱정 안 하고 다른 걱정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리의 꿈은 뭐냐면요. 내 맘대로 살 거야. 이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명의 이 소녀들과 작은 아씨들과 로리의 꿈이 사실 이 소설 원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제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소설에서 이 사람들의 꿈은 다 이루어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설 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실 아무도 꿈을 이룬 사람이 없습니다. 베스는 죽었죠. 매그는 가난한 사람하고 결혼했죠. 조는요, 아직 작은 아씨들을 펴내기 전이에요. 왜냐하면 그 책이 작은 아씨들이니까요. 이 이야기의 결말에 작은 아씨들이란 책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루이자 메이 올콧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그전에는 선정소설을 써서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글을 썼거나 돈을 벌더라도 혹은 버나드라는 이름으로 벌고 있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아씨들이라는 책은 1868년 발간 당시에는 작은 아씨들을 언급할 수 없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조도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에이미는요, 에이미도 화가의 꿈을 포기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나요? 조가 마치데고모가 에이미는 조를 원래는 유럽에 데려가기로 했는데요. 데려가지 않고 에이미를 보내는 바람에 원작에서는 조는 다 놓치잖아요. 로리도 에이미한테 뺏겨요. 로리랑 에이미랑 결혼하죠. 그래서 로리도 에이미한테 뺏겨요. 사실 자기가 거절한 거긴 하지만. 그리고 유럽에도 못 가요. 상속도 별로 기대할 수 없게 됐어요. 근데 마지막에 짠 마치데고모가 조에게 집을 남겨줍니다. 어마어마한 저택을 남겨주죠. 그래서 이 조는 거기에 학교를 세워요. 플럼필드 저택에 학교를 세우는데 여기에 바에르 교수 혹은 뭐 다른 버전의 베어 교수라고도 되어 있는 프레드릭 베어 결혼을 해서 바에르 혹은 뭐 베어 이 사람과 결혼을 해서 거기에 학교를 세웁니다. 그런 방법으로 꿈은 여전히 보류를 해요. 언젠가 글을 쓸지는 모르겠지만 난 지금은 이 일을 열심히 할래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원작에서는 꿈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라도 그레타 거윅은 이 영화를 만들었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루이자 몰콧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이루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다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 지금 루이자 메이 올콧이 다시 이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고요. 그래서 이 인물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혹은 그들이 어떤 결말을 맞느냐를 지켜보는 것은 이 영화를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키가 됩니다. 먼저 제가 아까 가장 인상적인 인물이 에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가 주인공이긴 하지만 주인공 중에 주인공이긴 하지만 막내 에이미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영화에서 가장 입체적으로 그려진 인물이고 그동안 귀엽고 철부지 같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뤄내는 사랑받는 막둥이 이미지를 벗어난 캐릭터거든요. 이 일에 사실
플로렌스 퓨라는 배우가 대단한 역할을 합니다. 그냥 귀엽고 사랑스럽고 마냥 뭐 깜찍한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당차고 센 이미지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영화를 보면 에이미의 캐릭터가 귀엽고 혹은 때로는 철없고 그냥 자기 원하는 건 떼써서라도 다 얻어내고야 마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의외로 에이미는 굉장히 책임감 있는 인물이고 의외로 현실 감각이 있고 걔 중에 가장 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가장 꾸준한 인물로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요. 책임감은 일단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내가 살려야겠다, 먹여 살려야겠다는 거죠. 사실 이건 마취대고모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마취대고모네 집에 이제 가게 되는데요. 언제 가게 되냐면 에이미가 성홍열에 걸린 베스가 아프니까 조하고 매그는 어렸을 때 성홍열을 알아서 면역이 있죠. 근데 에이미는 어리니까 마취대고모네 집으로 보냅니다. 원래 마취대고모네 집은 조의 자리였어요. 조가 말동무를 해주고 용돈을 받고 책을 읽어주고 뭐 이랬던 곳이죠. 근데 에이미가 가게 돼요. 그래서 에이미가 그곳에서 이제 네가 잘 견디고 잘 참으면 내가 너한테 이 반지를 줄게 이러면서 마취대고모가 에이미를 달래줍니다. 그리고 나서 한 얘기가 있어요. 매그는 별 볼 일 없는 가정교사 따위와 사랑에 빠졌고 조는 보니까 영 글러먹었고 얘는 뭐 섬모습 갖고 글러먹었고 그리고 베스는 몸이 약하니까 자 에이미 이제 이 집안의 희망은 오로지 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언니들을 건사해야 돼. 네 아버지 같이 살면 안 돼. 혹은 내 엄마처럼 살지 마 라고 얘기를 해요. 흥미있죠. 왜냐면 마치데고모 입장에서 일을 망친 것은 자기 동생이거든요. 동생인가요, 조카인가요? 어쨌든 아버지거든요. 그런데 자매들에게 늘 얘기하는 것은 네 엄마처럼 살지 마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시집 잘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자기 동생을 옹호할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엄마의 편을 드는 그 캐릭터로 나옵니다. 그래서 엄마처럼 살지 말라고 자매들의 인생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인물로 나와요. 책임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현실 감각인데요. 로마에 가고 파리에 가서 이 에이미가 하는 일이 뭐냐면 미술 수업이에요. 그런데 알게 돼요. 자기가 재능이 있긴 있는데요. 천재는 아닌 거예요. 재빨리 그만둡니다. 나는 최고가 아니면 안 될 거야가 안 할 거야가 에이미였잖아요. 최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이걸 안 하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꿈을 바꿔요. 뭘 바꾸냐면 귀족 만화님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프레드라는 귀족 남자가 자기에게 호감을 보일 때 청혼하면 받아들이겠다고 결심을 해요. 그런데 이때 이제 로리가 나타나는 거죠. 어쨌든 인물들 중에 가장 현실 감각에 있는 인물이에요. 빨리 파악하는 거죠. 조는 자기가 재능이 있다고 물론 생각을 했겠지만 계속해서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인물이고 로리도 마찬가지죠. 로리도 오페라 하네 뭐 하네 하면서 이제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고 로리의 할아버지는 사실 원작에서는 인도 무역상이거든요. 차와 향신료, 비단 이런 것들을 이제 무역하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영국에도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리가 그 일을 맡아주고 물려받기를 바라고 있어요. 왜냐면 로리 아버지는 그걸 안 해서 쫓겨난 거잖아요. 예술가 따위와 결혼해가지고 그런 거니까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아요. 근데 로리는 반항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게 로리의 모습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철부지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사실 에이미가 로리를 다시 만났을 때 엄청나게 혼냅니다. 왜 그렇게 철없이 사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이냐? 할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고 재산을 낭비하면서 그렇게 살 것이냐? 내가 너 같으면 그렇게 안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현실 감각이 있는 인물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랑에 대한 꾸준함이에요. 꾸준히 사랑하고 있었어요. 누구를요? 네, 로리를요. 로리는 에이미가 보기에 조의 몫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에이미인 것뿐만 아니라 에이미와 조의 관계인데요. 조와 에이미는 묘하게 닮았어요. 이상하게 닮았어요. 어떻게 닮았냐면 예술에 대한 꿈이 있는 것도 닮았고요. 최고가 되겠다는 생각도 닮았습니다. 그리고 로리를 좋아하는 것도 닮았어요. 물론 다른 방식으로 좋아한다고 얘기는 하죠. 근데 에이미 입장에서는요, 조가 질투의 대상인 거예요. 그냥 뭐든지 다 조가 뛰어나고 늘 뒷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리가 에이미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을 때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되게 뜬금없다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을 때도 에이미가 평생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접을 받긴 싫다. 사랑하던 사람에게 대접을 받긴 싫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늘 자기는 조의 뒷전이었고 2인자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매들 사이에 너무 있을 법한 설정이죠.
사실 자매 많은 집에 어디나 있을 법한 그런 설정이고 굉장히 인간적인 설정입니다. 다른 버전들에서나 혹은 흔히 보기에는 그냥 너무 착한 자매들이기 때문에 다 양보하고 용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에이미가 조금 철없어서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조의 입장에서 보면 에이미는 뭐냐면요. 아까 초반에 편집점 돌아갈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의 입장에서 에이미는 철없기도 하지만 사실 원하는 것은 다 갖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계속 참고 부양하고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스스로 그랬는데 에이미는 마치대공무의 유럽 여행도 뺏어갔죠. 결국 로리도 뺏어갔죠. 부유하게 되는 것도 에이미죠. 이런 것들을 보고 둘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다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사실 뭐 악하거나 사악하거나 이러지 않죠. 그러면서 다 이해할 수 있게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점이라고, 잘된 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누구에게 이입이 되더라도 사랑에 대한 꾸준함 같은 경우는 아까 평생 사랑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두 그림, 여러분 보시는 그림의 왼편에 보시면 두 그림을 다 로리가 그렸는데 하나는 빛이 바래져 있잖아요. 이런 게 영화의 디테일이에요. 빛이 바래진 이 그림은 언제 그린 거냐면 처음 프레드를 만났던 비치 해변에서의 장면에서 그린 거예요. 그때도 에이미는 이미 로리를 그리고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많은 자매들과 뭐 손님들 중에 사람들 중에 유독 로리를 그리고 있었어요. 좋아했죠. 그리고 로리와 가는 곳은 어디나 따라가고 싶어 했던 것도 볼 수 있죠. 꽤 오랜 역사를 가진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런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로리를 그리죠. 혼내면서도 그리죠. 나 이제 그림 안 그릴 거야 해놓고도 로리는 그려요. 내가 모델 해줘라. 내가 모델 할게라고 하니까 그립니다. 이런 방법으로 에이미의 사랑이 꾸준했었고 그냥 철부지의 사랑이나 욕심에 의해서 갖고 싶은 것을 갖는 욕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옹호하고 있는 거죠. 따뜻하게 에이미를 끌어안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에이미가 굉장히 강인한 여성이라는 것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레타 거윅의 어떤 그냥 방법이 아니고요. 사실은 루이자 메이 올콧이 에이미를 그렸던 방식이라고 그레타 거윅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원작을 읽어보면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에이미의 캐릭터와 에이미와 조아의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그런 부분이라면 우리가 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조는 작가의 페르소나인데요. 제가 작가들의 페르소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작가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염두에 둔 사람은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루이자 메이 올콧일 거고요. 다른 하나는 작은 아씨들에 나오는 조입니다. 나머지 하나는요, 그레타 거윅이에요. 그레타 거윅의 작품 세계와 이 작품은 또 연결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라고 했을 때 혹은 작가의 시선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레타 거윅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레이디 버드가 사실 그 이전까지는 그레타 거윅의 자전적인 작품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이 레이디 버드는 놀라운 거는 이 작은 아씨들이라는 이 작품이요. 그레타 거윅이 연출한 두 번째 작품이라는 거예요. 레이디 버드가 사실 데뷔한 작품이거든요. 감독으로 데뷔한 작품이 원래는 시나리오 작가이고 그보다 전에는 배우였죠. 배우죠. 배우이면서 작가이면서 감독으로 데뷔한 것이 이제 이 그레타 거윅의 행보이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감독인 것도 사실인데요. 레이디 버드라는 이 작품에 보면 2017년에 이 작품으로 데뷔작인데도 불구하고 그레타 거윅이 아카데미 감독상 후보에 올라요. 아카데미 감독상 수상자 후보에 오른 5번째 여성 감독이 됐어요. 굉장히 대단하죠. 이 작품은 세크라멘토라는 도시에 있는 서부에 이제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도시죠. 이 도시에 있는 레이디 버드라는 자기가 붙인 이름, 가명을 쓰는 이 18살의 여자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뉴욕으로 대학을 가게 되기까지의 그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다룬 거고요. 실제로 그레타 거윅은 고등학교까지를 세크라멘토에서 다녔고 이 레이디 버드가 다녔던 것처럼 가톨릭계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뉴욕으로 대학을 갔고 극작가가 되고 싶어 했고요. 이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레이디 버드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역시 엄마와 딸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 가족이라는 것이 굉장히 대한공동체, 대한가족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요. 아버지는 갑자기 실직을 하고요. 근데 실직한 거 말 못하고 이제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엄마는 시내 정신병원에서 상담사로 일해요. 굉장히 바빠요. 정신이 없죠. 그리고 오빠가 하나 있는데요. 이 오빠는 사고를 쳐가지고요. 그러니까 혼전성 관계를 해가지고 집에서 쫓겨난 여자친구를 데리고 삽니다. 둘이 동거를 하는데 재밌게도 자기 부모님 집에서 동거를 해요. 그러니까 대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미구엘이라는 이름의 이 오빠는 누가 봐도 히스패닉계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백인인데 미구엘은 히스패닉인 거죠. 아마 입양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공동체, 가족을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 엄마와 갈등을 겪는 10대 딸이 대학에 가게 되고 이 세크라멘토라는 이 도시를 너무너무 떠나고 싶어하고 레이디 버드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스스로 이름을 붙이면서 자기 이름 부르면 대답도 안 하거든요. 대답 안 하고 레이디 버드라고 불러달라고 학교에서도 막 그러는데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이 아이가 생각했던 그 세계는 세상에 갇힌 것 같은 모습이었던 거예요. 나는 언젠가는 날아오를 거야. 라는 꿈을 갖고 있는 10대 소녀이고 실제로 뉴욕으로 대학을 갔을 때 그곳에서 자신의 떠나온 곳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곳이었는지를 발견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일종의 성장담이죠. 그래서 그레타 거윅 자신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실제로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레타 거윅이 가장 자전적인 작품이 작은 아씨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화.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기에 조가 얼마나 혹은 루이자 메이 올것이 얼마나 본인의 페르소나인지를 직접 얘기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레타 거윅이 이 작품을 연출을 했는가 하면 프란시스 하 미스트리스 아메리카 이런 작품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메기스 플랜 이런 작품도 여러분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프란시스 하와 미스트리스 아메리카는 노아 바움백이라는 감독이 연출을 했는데요. 이 노아 바움백의 이 사실 그레타 거윅의 연인이죠. 10년째 지금 잘 사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아 바움백도 굉장히 대단한 영화 감독입니다. 그래서 작은 아씨들로 사실 그레타 거윅이 6개 부문의 아카데미에 올해 후보에 올랐거든요. 2020년에. 근데 이 후보에 올라서 결국 의상상을 탔죠. 그런데 노아 바움백도 결혼 이야기라는 작품으로 아카데미의 수상 후보에 올랐던 그런 감독이에요. 그리고 노아 바움백과 프란시스 하와 미스트리스 아메리카는 그레타 거윅이 같이 각본을 썼습니다. 공동 시나리오. 그래서 여기에도 자전적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프란시스 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연기한 이 역할은 27살에 이 영화 지금 2012년 영화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2년에 27살에 뉴욕에서 살고 있는 뉴요커 여성을 다룬 거. 이 영화는 흑백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뉴욕을 굉장히 아름답고 낭만적이고 약간 복고적인 그런 느낌으로 찍었죠. 근데 이 작품 안에 댄서가 되고 싶지만 나이가 이미 27이나 되어버리고 스타가 되기에는 너무 늦었고 그렇다고 새로운 뭔가 일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지는 않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는 20대 후반, 중후반의 여성을 연기를 하는데요. 여기에도 본인의 페르소나를 직접 연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이렇게 자전적인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미스트리스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완벽해 보이는 뉴요커이지만 사실은 얼마나 허영심이 있고 사실 잘 마음속에는 불안한지 이런 것들을 꿰뚫어 보는 젊은 세계의 불안 뭐 이런 얘기들을 다루고 있는 영화들을 직접 썼어요. 그리고 출연하는 작품도 사실 이런 캐릭터들을 그대로 안고 출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작가, 이 작품, 작은 아시스라는 이 작가 안에서 우리는 3명의 작가들을 추적할 수 있는 거죠. 조라는 주인공 작가, 그리고 루이자 메이 올것, 그리고 그레타 거윅.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다루느냐도 사실 감독 자신의 시선하고 굉장히 많이 닿아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 아까 편집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디테일이 살아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프닝을 먼저 볼게요. 오프닝. 오프닝 뮤직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영화적으로 굉장히 흔하지는 않은 시작이에요. 뒷모습으로 시작하거든요. 뒷모습으로 시작하는데요. 뒷모습인데 심지어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영화의 첫 장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처음 1분 처음 몇 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무려 10초 정도를 이 장면에 할애를 해요. 10초 정도를 뒷모습을 보여주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서서히 고개를 들면 여전히 뒷모습이고 그리고 나서 이 상황에선 사실 굉장히 심호흡을 하고 있어요. 심호흡을 하면서 뭔가를 벼르고 있는 주인공 여성이 등장을 하는 것이 첫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실로 뛰어 들어가서 대시우드라는 남자를 찾죠. 편집장을 찾죠. 그래서 이제 내 친구 글인데요.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 아는 대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 친구 글인데 실을 수 있을지 봐달래요? 라고 얘기를 하고 원고를 내미는데 이 원고를 이제 난도질을 해서 하지만 싫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돈을 지불을 하죠. 그리고 막 뛰어가는 장면이 이 영화의 이제 오프닝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가 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흥미롭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933년 번역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면 그 시절에는 사실 군대가 굉장히 중요하고 애국심이 중요하고요. 종교적인 가치, 미국 사회 보수적인 사회의 어떤 가치 이런 게 중요하던 시절이었잖아요. 그 버전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49년 버전인가요? 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 버전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엄마가요.
엄마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내 자매도 아니고 크리스마스 장면도 아니고 트리를 사들고 눈밭을 가는 이런 장면도 아니고 다른 버전들에서 그렇게 시작하는데 엄마가 제가 하는데 이게 뭐 어떤 장면이냐면 전미 기독교 연합의 뭐 사무실 이런 데서 시작을 해요. 자선 활동을 하는 엄마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이미지가 굉장히 봉사 활동을 하는 이미지, 그리고 뭐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가 수호되는 이미지, 그다음에 전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군인들의 이미지, 뭐 애국심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는 그런 이미지로 시작을 하는데요. 아니면 자매들이 떠들썩하게 뭐 파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크리스마스를 준비한다든지 이렇게 시작을 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조가 출판사 앞, 잡지사죠. 잡지사 앞을 머뭇거리고 있는 장면을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의 이야기이고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라는 걸 아까 올컷의 그 자막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는 어떨까요? 이 장면은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장면도 이렇게 이제 끝이 나는데요. 끝나기 직전이에요. 뒷장면에 이게 바로 나타납니다. 이때 보면 옆면에 보시면 거의 비슷한 구도를 갖고 있는데 뒷모습이죠. 근데 왼편의 사진에는 나오는 이 사무실은 남의 사무실이에요. 그죠? 그리고 작가로서 자기 책을 출간 못하면 어떡하나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이에요. 오른편에 뭐냐면요. 이제 막 자기 책을 손으로 받아든 장면이에요. 그리고 자기 사무실이에요. 자기 사무실. 이게 또 무슨 의미를 갖냐면요. 다른 버전들에서는 조가 작은 아씨들이라는 책을 출간하는 장면이 영화에 나와요. 원작에는 없지만 영화에 넣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혹은 뭐 작은 아씨들 아니면은 베스 이야기, 마이 베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을 출간하는 장면으로 나오는데요. 프레드릭 바에르 교수의 도움을 받아요. 이 교수에게 원고를 보내고 이 교수가 책을 들고 집을 방문을 합니다. 조의 집에 마치가에 방문을 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친구에게 출판을 부탁해서요. 굉장히 당시로서는 여성 작가가 책을 출간하기 어려우니까 현실적인 그런 구성인 것도 같고 그런 각색인 것 같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남성들에게 의존하는 그런 작가의 모습이었다면 이 버전에서는 2019년 19년 그레타 거익의 버전은요. 확실하게 조가 자신의 출판을 책임지고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텐데 절대 판권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판권 넘겨주지 않고 자기가 판권을 쥐고 직접 출판 인쇄까지 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런 장면으로 이 조가 되는데요. 근데 또 이렇게만 끝나지도 않고 진짜 마지막 장면은 뭐냐면요. 요거예요. 마지막 장면 정말은 조의 미소로 끝이 나요. 정면으로. 뒷모습이 아니고 앞면으로. 그러니까 남의 출판사 사무실 앞에서 뒷모습으로 굉장히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약한 모습으로 시작했다면 자기 사무실에서 당당하게 뒷모습으로 책을 받아들고 뒤로 돌아서 자기가 차려놓은 학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학교를 보고 성과를 보면서 또 책을 들고 웃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 보면 이렇게 이제 이 책의 초판본을 이런 방법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마지막 장면을 결말을 구성하면서 책이 재책되는 과정, 그러니까 인쇄되고 재본되는 그런 과정을 양장 재본되는 과정을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삽입을 했어요. 이것도 편집의 묘미죠. 그러면서 이 영화가 사실은 꿈을 이루는 이야기이되 조의 꿈이 가장 앞과 뒤에 배치가 돼서 중심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아까 제가 판권을 주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 말씀드렸듯이 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전의 다른 버전 같은 경우에는 조의 책이 출판되는 거 프레드릭이 책임져줘서 해준 일이라면 여기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다 관여를 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데시우드라는 처음에 그 볼케이노지, 뭐 화산지, 볼케이노지의 편집장입니다. 여기에 가서 이제 처음 제 친구 글인데요. 라고 했을 때 굉장히 거만하게 이렇게 다리를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로이자 메이 올컷이 어떻게 서술하고 있냐면요. 그 편집장의 높이에 따라서 발높이가 달랐다고 얘기를 해요. 머리 위로 바로 올라가 있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높은 사람인데 보시면 데시오듯이 굉장히 높이 올리고 있잖아요. 높은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글을 보면서 글을 편집하면서 출간하지라고 결정하고 그 자리에서 돈을 줍니다. 이런 장면이었어요. 네, 마지막에는요. 조가 이런 모습으로 끝나요. 씩 웃고 있죠. 긴장하지 않아요. 처음엔 제 친구인데요. 이런 얼굴 벌개져가지고 등장하는데요.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내 책은 내가 가질래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전에 무슨 장면이 있냐면 흥정을 하는데요. 인쇄를 흥정합니다. 이 대시우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기억하실 텐데 여자 주인공은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죽이거나 결혼시키거나. 그게 이제 거의 유일한 조건이에요. 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여자 주인공 결혼 안 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안 돼. 결혼해야 돼. 그럼 인쇄 10%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여자 주인공을 죽이는데, 결혼시키는데 그 정도는 받아야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결혼을 가지고 흥정을 하죠. 10%를 얘기를 하니까 안 돼, 5.5%, 뭐 9%,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 합의를 본 게 6.6%예요. 당시로서 굉장히 많은 그런 인세였다고 해요. 6.6%이고 실제로 루이자 메이 올컷은 자기가 인세를 그렇게 챙겼고요. 반면에 500달러를 줄 테니까 판권을 넘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시우드 씨가. 근데 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00달러는 됐고요. 당신 가지시고요. 킵해 두시고 판권은 내 책은 내가 가질래요 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흥정 다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판권은 이렇게 하니까 아니요 결정했어요. 내 책 내가 가져요 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당당하게 책의 소유권을 갖겠다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인세를 받고 판권은 넘기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장면에 조가 자기 책을 다시 출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출판을 하면서 이제 그런 장면까지를 다뤄내면서 작가로서 성공한 여성뿐만 아니라 자기 작품을 가지고 흥정을 하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생계를 위해서 글을 썼던 작가 루이자 메이 올콧의 모습이 들어가 있고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모습으로 다시 이제 재해석을 해내고 있다라는 걸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당대 여성 작가로서 루이자 메이 올콧과 조의 위치와 그레타 거익의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그런 장면들이기도 하죠. 근데 당시에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하고 엠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제인 오스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제인 오스틴도 판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혹은 인세 판권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했던 작가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출판과 인쇄에 관련해서 사실은 제인 오스틴의 에피소드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레이디 수잔이라는 작품을 제인 오스틴이 10대에 씁니다. 근데 이때 이제 쓰고서 판권을 팔았어요. 출판사에 넘겼는데 당시 꽤 유명한 출판사가 얼마 안 되는 10파운드라는 돈을 가지고 이 책을 판권을 샀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출판하겠다고 광고까지 해놓고 출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제인 오스틴이 편지를 썼어요. 왜 그 책을 출간 안 하냐? 그러면 그 판권을 나한테 다시 넘겨라. 내가 다른 데에서 출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른 데 출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출판사에서 답이 옵니다. 다른 데서 그거 출판하면 당신 계약 위반이니까 내가 고발하겠다.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0파운드에 다시 사가시든가. 이런 편지가 옵니다. 제인 오스틴이 어떻게 하냐면요. 안 사가요. 당장 안 사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가 이제 처음 출간을 결심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후에 제인 오스틴이 책을 4권을 출간을 하고 나서요. 엠마까지 출간을 하고 나서 유명한 작가 혹은 자기 이름을 제인 오스틴이라고 쓰진 않았지만 팔리는 작가가 되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시 그 출판사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코페는 그 책을 가리키면서 얘기를 해요. 저 책 왜 출판 안 하나요? 저한테 판권 넘기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10파운드에 내가 사가겠다. 저 책 내 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책이면 다시 10파운드에 사와요. 10파운드에 정확하게. 그런데 자기가 제인 오스틴이라는 얘기는 안 해요. 오만과 편견의 작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으면 어떻겠죠? 안 넘겼겠죠. 그 출판사 당장 출판을 했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제인 오스틴이 소심하게 복수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걸 발간을 하는데요. 자기가 자비로 발간을 하는데요. 그 책이 바로 나중에 노센거 사원이라는 책이 된 작품이에요. 유작으로 결국은 출판이 되는데 오빠에 의해서. 이런 방식으로 혹은 오만과 편견과 이성과 감성을 센스 앤 센시빌리티를 출판하게 된 배경 안에도 판권과 인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제인 오스틴이 반응을 했던 걸 볼 수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제인 오스틴도 당대 18세기, 19세기에 글을 썼던 작가이면서 생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됐던 작가이죠. 직업으로서 글쓰기를 했던 작가였어요. 이런 것처럼 사실은 당시에 여성이 이제 글을 쓴다는 것, 버지니아 울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18세기, 19세기에 여성이 소설을 쓴다는 것은 소설을 써서 먹고 산다는 것, 혹은 전업 작가가 된다는 것은 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십자군 전쟁과 장미 전쟁만큼이나 중요하게 기록되어야 될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만큼 큰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던 시기에 19세기에 이 루이자 메이 올콧은 자기 작품을 가지고 흥정을 했고 판권을 갖고 있었던 거고 이 점을 이 그레타 거윅은 반드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꼭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렇게 조가 훨씬 더 작가로서 당시의 여성 작가로서의 모습이 부각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아까 베스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기를 베스의 죽음이 굉장히 정점에 다뤄졌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것도 그레타 거윅이 그냥 뜬금없이 베스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베스를 약하게 읽었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베스는 결국 죽음의
굴복당했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리고 사라졌죠. 이 자매들의 공동체 안에서 사라지고 배제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근데 이 그레타 거윅이 베스를 다루는 방식은요. 사실 조가 이 이야기를 쓰게 된 것도 베스 때문이고, 베스가 나를 위해서 이 이야기를 계속 써줘라고 죽어가면서까지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베스는요. 모두가 두려워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성이었어요. 이건 꼭 파도 같아. 썰물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도가 방향을 바꿔서 서서히 물러가기 시작하면 이건 아무도 막을 수 없어. 나는 잘 산 것 같아.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는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막을 거야. 예전에 막았잖아. 한번 막은 적이 있잖아. 넌 이겨낼 거야. 끝까지 싸워줘. 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의 입장이에요. 근데 베스는 싸우긴 싸우지만, 그렇지만 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걸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쁘게 떠나겠다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강인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것뿐만 아니라 조의 글쓰기에 베스는 굉장히 강한 동기가 됐고, 독려하는 사람이었고, 격려하는 사람이고, 또 근본적인 동기였다라고도 볼 수 있는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베스의 캐릭터였어요. 이건 우리가 나중에 베스가 또 어떤 방식으로 에이미의 작품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일단 매그를 한번 보면요. 매그는 페미니스트하고는 사실 거리가 먼 사람처럼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아까 뭐라 그랬죠? 좋은 집에서 나는 부자로 살 거야. 예쁜 집에서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것이 매그의 꿈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매그는 예쁜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는 것 이루어가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못하죠. 그것도 못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존 부룩이라는 굉장히 가난한 남자하고 결혼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막 옷감 50달러짜리 하나 사놓고도 벌벌벌 떨고 막 존한테 혼날까봐 겁내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약해 보이고 어쩌다가 매그가 저렇게 될지 불쌍하다. 그러니까 누가 결혼하래. 마치 같은 사람은 그러죠. 마치 대고모는 그렇게 얘기하죠. 인생 망치려고 그렇게 한 거고 실제로 넌 후회할 거야. 라고 독한 말들 막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매그는 사실은 페미니스트하고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영화 안에서는요. 조가 매그에게 결혼식 당일까지 얘기합니다. 제발 다시 생각하라고. 내가 먹여 살릴게. 결혼하지 마. 우리 그러면 깨지는 거잖아.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떠나지 마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매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너랑 꿈이 다르다고 이야기해서 꿈이 다르다고 해서 그 꿈이 하찮은 것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찮은 꿈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야 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나는 결혼하고 싶고 훌륭하게 싸워낼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싸움을 나는 존과 함께 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매그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요, 다른 선택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조나 에이미처럼 강인하게 자기의 꿈을 주장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매그는 자기는 그냥 현모양처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당대. 그래서 이 첫째 딸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가난한 집안의 쌍둥이 엄마가 되죠. 아들, 딸 쌍둥이 하나씩을 낳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난감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겪어요. 막 울기도 하고요. 힘들어가지고, 육아가 힘들어가지고 울기도 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영화에서는 매그를,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냥 만족하고 사는 착한 여자로 그리지는 않아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 혹은 대표적으로 그걸 근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지점들이 뭐가 있냐면 하필이면 이 역할을 엠마 왓슨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엠마 왓슨 여러분은 아마 아실 텐데요. 엠마 왓슨은 해리포터의 헤르미온느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다 강하고 남성들과 동등하게 능력을 갖고 있는, 오히려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마법사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유엔에서 연설을 했죠. 그래서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젊은 여성으로 알려져 있는 운동가이기도 해요. 페미니즘 운동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엠마 왓슨은 꼭 매그여야 됐을까? 매그 역할을 했어야 됐을까? 아니면 반대로 물어볼 수도 있죠. 매그가 꼭 엠마 왓슨이어야 했을까? 사실은 조보다 어려 보이기도 하잖아요. 워낙 우리가 동안 같은 이미지 익숙해져서 그렇기도 하지만 어려 보이기도 하는 엠마 왓슨에게 이 역할을 맡겨요. 게다가 이런 연설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다보스 포럼에서 엠마 왓슨이 이렇게 연기를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쩌면 저 해리포터에 나온 여자는 누구지? 유엔에서 뭘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저도 같은 것을 저에게 묻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은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이고 이 상황을 더 낫게 만들길 원한다는 것이고 악마의 힘이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선한인들의 침묵이니까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실은 얼핏 보면
그냥 현모양처에 안주하고 좋은 집 대신 좋은 집은 갖지 못했지만 아늑하고 남편의 옆자리에 만족하는 것 같은 이런 여성의 페미니즘에서 흔히 얘기한 별로 싫어할 것 같은 그런 캐릭터를 굳이 대표적인 페미니스트인 엠마 왓슨에게 맡김으로 해서 사실은 전복을 꾀하고 있는 거죠. 반전이에요. 일종의 반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그레타 거윅은 그런 꿈도 나쁘지 않아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따뜻한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 매그의 삶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루이자 메이 올콧이 당대의 여성들을 바라봤던 그런 시각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쯤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 없는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그것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록산 게이라는 대표적인 이 시대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여성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나쁜 페미니스트라는 책을 쓴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페미니즘은 선택이기도 하다. 그러나 나는 나라면 선택하지 않을 것 같은 선택을 한 여성들을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싸우겠다. 그리고 그것이 페미니즘의 근본 원칙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면 그런 선택을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그런 선택을 했고 그걸 기꺼이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 너러 거기서 나와서 싸워라라고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도 존중할 만한 것이고 그 선택도 존중할 만한 것이고 대신에 만약에 그것이 옳지 않다거나 불합리하다거나 억압되었다고 생각하면 대신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루이자 메이 올콧과 혹은 그레타 거윅은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작품을 만들었던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엠마 왓슨을 굳이 매그의 역할을 하게 하면서 사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중첩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 영화는요. 작은 아씨들이라는 영화를 제목도 작은 아씨들이어서 여성들이긴 하지만 완벽한 여성들의 이야기로 만들어냈어요. 여성들의 이야기. 특히 이제 이 로라 던이라는 이제 이 배우가 엄마잖아요. 마치 부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엄마의 역할도 보면 사실 완벽하기만 한 그런 여성상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루이자 메이 올콧이 썼던 대사 그대로인데요. 그 부분을 강조해서 이제 가지고 온 거죠. 나도 이렇게 되는데 화를 참는데 혹은 내 안에 분노가 나를 잠식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40년이 걸렸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조가 에이미를 너 평생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원고를 불태고 나서 그러고 나서 에이미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하자 후회를 하면서 엄마에게 내 성격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일까요? 나는 왜 이렇게 못돼 먹었을까요? 성질을 못 이겨서 나는 망할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도 그랬어. 넌 나를 닮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엄마와 딸의 모습을 다루고 이런 방법으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루이자 메이 올콧의 엄마가 강인한 모습을 보이고 운동가로서의 모습을 보이면서 동시에 생계를 다 책임지고 생활력 있게 지냈던 것과도 연결이 되고요. 그레타 거윅이 레이디 버드라는 작품에서 엄마와 딸의 관계를 다루었던 것과도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시 세 명의 작가를 발견해낼 수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천성은 억누르기엔 너무 고결하고 굽히기엔 너무 드높단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장면 사실 루이자 메이 올콧의 대사 그대로입니다. 문장 그대로예요. 또 하나 굉장히 이 영화에 무게감을 실어준 실제로는 그냥 이상한 할머니 역할일 수 있었을 그렇게 남을 수도 있었을 그리고 다른 영화 버전들에서 그렇게 다루기도 했던 이 마치 되고모 역할 되고모의 역할을 메릴 스트립이 맡음으로 해서 이 영화는 굉장히 이 배역에 힘을 실었어요. 힘을 실어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 친척인 자기의 조카인 뭐죠? 마치 씨를 탓할 수도 있었을 부분에 너희들은 엄마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실질적인 도움을 다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마지막에 집을 제공해서 조의 꿈을 이루도록 하는 그런 장면들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반면에 그럼 남성들은 어떻게 다뤄지는가 좀 궁금하시잖아요. 남성들은요, 이 영화에서 이건 약간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 영화에 의외로요, 여자들의 이야기인데 쓰리샷이 되게 많아요. 쓰리샷이 누구냐면요, 로렌스 씨하고 로리하고 존 부르기 나오는 장면들이 되게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장면들의 특징이 있어요. 공간적으로 굉장히 휑하게 만들어 놓거나, 그러니까 허전하게 만드는 거죠. 휑하게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다른 한편으로는요, 썰렁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사가 없고 굉장히 어색하게 만들어 놓든지, 이런 방법으로 이 남장틀만 있는 이
이 세계는 되게 어딘지 어울리지 않게 만들어 옵니다. 반면에 여자들만 있는 공간의 이미지나 여자들만 나오는 씬들은 굉장히 꽉 차 있고 알차고 뭔가 활기찬 이미지를 주죠. 그런 특징들도 이제 영화에서도 드러나는 그런 특징들이기도 하고요. 로리나 로렌스 씨나 이 존 브룩을 다루는 방식이나 되게 흥미롭게 남성들을 다루는 방법들이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프레드릭 베어 교수, 뭐 바이에르 교수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사실 이제 이 장면에 독일인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독일인으로 나와요. 독일인으로 나오고 독일에서는 이제 유명한 교수였는데 지금은 독일어를 가르치고 있는, 그리고 뭐 나름 비평 활동도 하는, 그리고 원작에서는 이 사람이 노래를 불러요. 독일 가곡을 통해서 뭐 괴테의 시를 알려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이제 이 조와 친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이 프레드릭을요 굳이 피아노를 치게 만들어요. 피아노. 근데 누구의 피아노냐면 보시면 공간에 베스의 피아노입니다. 베스의 빈자리를 프레드릭이 채우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처음으로 조가 베스를 생각하게 되는, 그러니까 뉴욕에 있다가 돌아가는 장면에,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 베스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는 장면에 잠이 들거든요. 그래서 꿈을 꾸듯이 회상 장면으로 넘어가요. 근데 넘어가는 그 장면에 사운드 브이지라고 하는데요. 이 사운드가 나오는 그 음악이 뭐냐면 베토벤의 비창이에요. 8번 소나타. 비창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상황상으로 봤을 때 그건 베스가 치는 피아노예요. 배경음악으로는 아래층에 이제 베스가 있고 뭐 이렇게 되는 치는 장면이 나오진 않지만, 그런데 굳이 프레드릭이 베스의 피아노를 치도록 만들면서 사람들이 쳐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가족들이 괜찮다고 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켜보고 있어요.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중에 피아노를 치는데 그 음악을 쳐요. 비창을 연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스의 빈자리라는 것을 사실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피아노를 치는 장면이죠. 이렇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엠마를 봤을 때요. 엠마의 나이틀리가 포기하는 남자였잖아요. 자기의 재산과 지위와 안정적인 것을 포기하죠. 이 프레드릭이요. 이 마치 집안에 조를 보러 오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서부에 직장을 얻어요. 안정적인 직장, 교수 자리를 얻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리냐면 외국인에게는 상대적으로 너그럽죠. 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외국인으로서는 직장을 얻기가 힘든 형편이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서부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직장을 포기를 하고 조에게 남습니다. 결혼해서 조와 남아요. 그런 이야기로 이제 다루고 내고 있는데요. 원작에서는 프레드릭이 1년 동안 갔다가 돌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그대로 프레드릭이 자기의 직장을 포기하고 오는데 그 채운 자리가 베스의 빈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조가 결혼하지 않잖아요. 조가 결혼하는데 루이자 메이 올콧이 결혼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루이자 메이 올콧은 조를 결혼시키지 않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타협을 해서 인사 더 받으면서 어쨌든 결혼을 시키죠. 그런데 보통의 남편의 옆자리로 보내지는 않는 거예요. 그 자리는 베스의 빈자리를 채우는 방식이었고, 그러니까 조를 충만하게 하는 자리였고요. 조가 포기하게 만드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만 그런 방법으로 일종의 타협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그레타 거윅의 각색입니다. 루이자 메이 올컷이 했을 법한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원작에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은 부분을 유독 그레타 거윅 버전의 영화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방법이에요. 이런 것들. 그래서 마지막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조는 유토피아의 공동체를 만들어내요. 학교를 세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엄마의 생일에 이렇게 굉장히 완벽하게 모두가 모여 있는 곳이죠. 이건 누가 원했던 것이냐면 베스가 원했던 것이에요. 제가 아까 베스가 죽음을 맞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베스가 죽어서 이 가족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이 아니라 베스의 꿈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유토피아 공동체를 이뤄내는데, 이게 왜 유토피아냐면요. 또 여러 가지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디졸브를 해서 일단 조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학교의 이름이요. 원작에서는 베어 학교라고 얘기를 해요. 바에르 학교.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요, 플럼필드 아카데미라고 고수를 합니다. 남편의 이름을 딴 학교가 아니고 플럼필드 아카데미라고 하면서 모두를 위한 학교를 만들어내는데요. 지금 보시면 베스가 했을 법한 일을 프레드릭이 하고 있죠. 음악 교사로 왔어요.
잘 보시면 그런데 여기에 흑인 여자아이가 하나 끼어 있어요. 그쵸?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조가 만들었던 학교는 명백하게 백인 소년들을 위한 학교였어요. 소년 학교를 만들 거야 라는 명백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쿼드른까지는 포함을 해요.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근데 쿼드른 뭐라 그랬죠? 4분의 1만. 그러니까 물라토라는 반백인과 백인 사이의 아이, 그러니까 4분의 1 흑인의 피가 섞인 아이들까지는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당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소년 학교인데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 학교에 조가 했던 일은 뭐냐면요. 장애인, 외국인, 그리고 엄마가 없는 아이들, 고아들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조가 그 당시에 혹은 루이자 메이 올콧이 그 당시에 상상했고 현실로 이루어낼 수 있는 학교는 장애인과 퍼드른까지 혹은 엄마 없는 고아들, 불우한 아이들까지인 거예요. 그렇다고 고아 학교는 아니에요. 이 학교는 규적 학교에 가까워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해냈냐면요. 로렌스 씨가 장학금을 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사실 당대로서는 굉장히 급진적인 학교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이루지 못했던 공동체의 꿈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루이자 메이 올콧이 학교를 통해서 하고 싶어 했던 일인데 바이에르 학교를 통해서 하고 싶어 했던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의 21세기에 똑같이 학교를 세우는 이야기를 하면서 4분의 1 흑인밖에 안 되고 또요 장애인 받고 장학금 줘서 일종의 사배자죠. 그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사배자를 받고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는 방식은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왜 여기에 굳이 소녀들을 집어넣고요. 흑인 소녀를 집어넣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말이죠. 그리고 완벽한 결말을 위해서 이 공동체 완벽한 모두를 위한 학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당시에 조가 생각했던 그 모두의 한계, 이걸 벗어나는 거죠. 이게 21세기에 다시 이 학교를 만들어낸 그레타 거윅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또 매그는 원래 꿈이 그냥 결혼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 연극 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연극 배우가 되고 싶어 했잖아 라는 얘기를 굳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교사가 되는 것으로 나를 새로운 꿈을 찾아가는 것. 에이미는요 그림을 그만뒀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림을 그려요. 학생들을 가르쳐요. 그리고 아이를 돌보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 아이 있잖아요. 로리하고 에이미가 데리고 있는 이 아이가 딸인데요. 이 아이의 이름이 베스예요. 베스라는 아이를 낳아요. 낳아서 베스라고 이름 붙인 거죠. 근데 흥미롭게도 원작에서는 이 베스가 몸이 약합니다. 그래서 마치 진짜 베스 마치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언니를 생각하게 하는 그 이름 그대로 이 아이이고 에이미가 원작에서는요. 그림 대신에 이제 석고상을 만들기 시작해요. 조각상을 만드는데 왜냐하면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서 이 아이가 우리를 떠나더라도 우리는 이제 베스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죠 이것도? 에이미가 다시 예술을 시작하게 된 배경 안에 베스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마치 환상에서 온 것 같은 베스. 그렇게 해서 완벽한 가족을 다시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로리와 에이미는 착한 부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자선 활동에 굉장히 열심을 다해요. 그것도 역시 베스가 잘했던 일이고 하고 싶었던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완벽한 결말을 원작을 이어서 만들어내는 것이 이 영화가 해낸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에이미와 로리의 이야기, 그리고 베스가 편입되어 있는 이야기. 이 완벽한 공동체의 모습에서 죽음으로 세상을 떠난 베스가 배제되지 않는 방식으로, 베스의 꿈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베스가 예술을 격려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왜 베스가 이 영화의 정점에서 죽음을 맞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하는 거고요. 소울즈 야생귀일이 아까 자전적인 에세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흑인 부대 이야기, 흑인 병원 이야기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야전병원인데요. 바라건대 이 다음에 가게 되는 병원은 흑인 부대를 위한 병원이었으면 한다. 그들은 백인 형제들의 존경과 따뜻한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백인들은 그들에게 너무 큰 빚을 졌다. 다만 얼마라도 그 빚을 갚는 데 일조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후기처럼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병원을 학교로, 조의 학교로 얘기를 한다면 루이자 메이 올콧이 학교를 지었다면 아마 이런 학교를 지금 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어받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완벽한 결말, 루이자 메이 올콧이 타협에 의해서든 뭐 어떻게든 하지 못했던 완벽한 결말을 만들어내고요. 또 한 가지는 원작에서는 조가 아들을 둘을 낳거든요. 아들을 둘 낳은 조는 아무래도 아들 엄마에 더 어울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소년들의 학교를 세우겠다라고 했던 것 안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로리가 엄마 없이 자란 데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고 로리에 대한 어떤 연민 이런 것들이 소년들을 자기가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로리의 엄마 역할을 하는 것 혹은 그 소년들을 받아서 하는 것 자기가 두 아들의 엄마가 되는 것 이야기가 이 영화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가 마지막에는 엄마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여성 작가로서 그리고 학교의 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야전 병원에 흑인 병원을 세운 것처럼 세우길 원했던 것처럼 모두를 포함하는 그런 학교를 만들었던 것. 바이러 학교가 아니라 플럼필드 아카데미를 만들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왔는데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쓸 것인가? 사실 그 대시우드스가 얘기를 하는 건 그래요. 옳은 결말이라는 게 뭐냐면 옳은 결말이란 팔리는 결말이다라고 조에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팔리는 이야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여자 주인공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고 또 어떻죠? 죽든지 결혼하든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까 에이미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에이미와 조가 사실은 이제 둘이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가 결혼을 가지고 흥정을 하잖아요. 에이미가 로리에게 얘기하는 것도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있었어요. 로리가 에이미가 프레드라는 귀족 남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로리가 막 뭐라고 하죠. 그 네가 원하는 거 아니잖아.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에이미가 마치 페미니스트 투사가 했을 법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들은 생계를 책임질 수도 없고 가족을 책임질 수도 없어. 그리고 아이를 낳아도 남자들 아이가 되지. 그리고 이렇게 방법이 없는데 결혼을 거래가 아니라고 얘기할 생각은 하지 마. 적어도 나한테는 그래. 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에이미는 실제로 결혼을 거래라고 생각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조가 상상의 세계에서 결혼이라는 것을 거래로 생각해서 흥정했던 것처럼 에이미는 또 동일하게 현실에서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결말, 어떤 이야기를 쓸까라고 얘기를 했을 대시우드는 팔리는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다, 옳은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레타 거윅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영화는 여자, 돈, 예술에 관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명확하죠. 여성의 이야기이고 여성이 돈에 대해서 말하는 이야기고 흥정하는 얘기이고 예술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것들을 흥정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야기인데 다시 말하면 더 그럴 수 없는 시대에 그렇게 했던 이야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의 제가 주제를 잡을 때 했던 얘기들을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들의 작은 이야기들이 드는 특별한 힘이라고 제가 주제를 잡았는데, 영화 제목을 잡았는데, 강의 제목을 잡았는데요. 작은 이야기들이 지닌 힘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마지막 부분에 에이미가 또 중요한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조가 작은 아씨들을 써서 보내고 나서 출판사에 보내고 나서 이번 이야기는 되게 시시콜콜해. 별로 재미없을 거야. 여자들이 시시덕거리는 얘기를 누가 듣고 싶어 하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에이미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 않았던 이야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조가 언제부터 그렇게 현명해졌냐고 놀리거든요. 농담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에이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생각은 달라. 계속 써야지 중요해지는 거야.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면 중요해지는 이야기가 사실 루이자 메이 올콧이 했던 이야기이고 그레타 거윅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도 그런 거예요. 작은 이야기들,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작은 이야기들, 아무리 하찮은 이야기들이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고 중요해지게 만드는 거죠. 정말 계속해야, 계속 써야 중요해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자기만의 인생의 이야기를 갖고 있거나 계속 이 얘기는 별로 하찮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하거나 나의 인상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으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하면 중요해집니다. 그게 루이자 메이 올것이 에이미를 통해서 혹은 그레타 거윅이 에이미를 통해서 조가 작은 아씨들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어 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그레타 거윅은 어쩌면 완벽할 수도 있었지만 한계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완벽하게 만들어내려고 애를 썼고 어느 정도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이전에 수많은 버전들과는 다른 이야기들이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엠마 왓슨의 비중 그쵸, 맞아요. 저도 엠마 왓슨 보고 처음 봤을 때는 그랬어요. 처음 보고 나서 엠마 왓슨이 아쉽다, 엠마 왓슨이 아쉽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매그라는 캐릭터를 조금 더 보고 한 번 더 보고 뭐 이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도 일종의 저는 그러니까 작전이라는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사고 텍스트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상호 텍스트성. 동시대에 대중문화 제가 대중문화 인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이미지를 반전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이미지를 갖고 오면서 사실은 기존의 캐릭터를 반전을 꾀하고 싶었던 그런 의도가 보였다라고 생각이 돼요. 조의 캐스팅에 대한 저의 만족도는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저 시얼사로는 너무 뛰어난 배우라고 생각하고요. 그 캐릭터를 너무 잘 살려냈어요. 그리고 원작의 어떤 선버슨 같은 그런 이미뿐만 아니라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려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에이미를 질투하는 모습 숨기지 않고요. 로리를 나중에 로리에게 막 편지까지 쓰잖아요. 내가 결혼 처음 받아들일 걸 그랬나? 이러면서 베스가 가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에게. 사실은 여자에게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결혼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 나 신물나게 들었고 너무 싫다, 지긋지긋하다. 그렇지만 너무 외롭다. 이러면서 막 울어요. 너무 인간적이잖아요. 되게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이어서 잘 살려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페미니즘, 나쁜 페미니스트 아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지 혹시 모르겠는데요. 좋은 페미니즘은 저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페미니즘에 대한 생각 자체도 너무 다르고 좋은 페미니즘은 더 다르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일단 여성 남성 대 구도라기보다는 포용하는 페미니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는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약자들에게 공감하는, 약자들을 품는, 혹은 그 위치에 서는 이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애매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조금 더 공감이 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공감할 수 있는 페미니즘 혹은 네네네. 그런 지점이 있어요. 확실히 바닷가 장면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현재의 바닷가는 약간 구름 낀 그런 이미지가 있고, 과거에는 옷 색상도 굉장히 그러니까 파스텔 톤으로 이런 대비되는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잘 보신 것 같아요. 동의하고요. 현재가 약간 어두운 부분도 있죠. 뉴욕이라는 도시의 공간과 어떤 그 콩코드라는 공간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자연에 가깝고 아니고 이런 느낌도 있고요. 네, 예리하게 잘 보신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강의를 마칠까 봐요. 2시간 제가 조금 넘겼는데요. 여러분 질문하신 것들 가능하면 좀 잘 이렇게 언급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좀 많아졌어요. 귀한 시간 조금 더 뺏어서 죄송하고요. 즐거운 토요일 오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